퍼즐형 문항 팁 어떻게 푸는지 가져왔습니다. 시험 대비 간에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맨날 이런 식으로 사문 스타일이죠. 사문 스타일. 사문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문은 개념이 좀 적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과 과목에 비해 분량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체. 왜 생윤 사문으로 보통 사탐론을 하냐면 두 개가 그냥 분량이 적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 변별력이 없잖아. 개념 가지고. 그러니까 개념으로 기능론 갈등론 개념 자체는 쉽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들이 안 틀리니까 이렇게 꼬아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 거냐? 격성요구 기출 있었던데. 격성요구 기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동대보고 기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나오겠죠. 근데 이 지금 이제 기능론 갈등론 이런 거는 배웠으니까 풀 수 있는데 잘 모를 때 처음으로 설명한다고 치고 저번 주에 안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자, 애완동물 A, B와 관련된 질문이야. A는 뭐냐면 강아지나 고양이로 나옵니다. 근데 A는 야옹하고 논다. 누구야? A는 야옹하고 누굽니까? A가 야옹하고 누구겠죠? 고양이가 야옹하고 누구겠죠? 그냥 몇 페이지냐면 내중 교재 6페이지. 야옹하고 산책을 좋아하는 건 누굽니까? 강아지. B는 A보다 사람을 잘 따른다. 사람을 잘 따르는 건 강아지겠죠. B가 강아지라는 거죠. B는 강아지. 라는 입장이고 A는 뭔지 몰라요. 이럴 때는 원래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A가 강아지인 경우, 고양이인 경우. 아니, A가 강아지고 B가 고양이인 경우. 그래서 정점이 맞으면은 A가 고양이가 맞구나 이렇게 푸는 거고. B가 그러면 정점이 안 맞아. 그러면 A는 강아지, B는 고양이로 다시 해가지고 사례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예전에 이렇게 했죠. A는 야옹하고 운다 했을 때 갑이 A가 고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A는 고양이야. B는 강아지입니다. 그러면 A는 야옹하고 우니까 갑은 맞니? A는 고양이네. 야옹하고 우는 거? 아니죠. 여기 0포인트다. 일단 틀렸죠. 야옹하고 운다. 맞네. 맞으니까 아니면서 0포인트. B는 산책을 좋아한다. 맞죠? 0포인트. 이거 나오고. B는 A보다 사람을 잘 따른다. 맞죠? 다 맞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아니오니까 0포인트, 얘니까 1포인트. 여기도 1포인트, 0포인트 따라오니? 따라오죠? 지금 아직까지 안 얻었잖아. 근데 B는 여기는 O니까 여기는 Yes니까 여기는 1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가가 뭔지 모르지만 3포인트가 될 수 있지. 될 수 있네. 그러면은 A가 고양이, B가 강아지여도 되는 겁니다.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확실치 않죠. 확실치 않. 여기는 보자. 여기는 기억이 뭔지 모르고 여기는 1포인트, 여기도 2포인트 될 수 있잖아. 확실치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A가 강아지인 경우도 해봐야 돼. A가 강아지, B가 고양이. 이렇게 된다. 그럼 A가 야옹하고 우는 거 틀렸죠. 다 틀리겠네. B는 산책을 좋아하는 거 틀리고. 그럼 여기는 아니오니까 1포인트, 여기는 0포인트, 여기는 1포인트, 여기는 0포인트, 여기는 뭔지 모르고 3포인트가 될 수 없죠. 이해가니? 그래서 그러면 A가 강아지가 될 수 없네. 강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는 뭐야? 고양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 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특히나 3문은 타임어택 과목이에요. 수능용으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사파 비기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추잡한 스킬 이런 거 이런 게 좀 필요한 시기라서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일이 많은데 여러 개 중에 그나마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총점 계산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 올립니다. 근데 여기 일단 갑, 을이 각각 2점, 3점 얻었는데 갑이 어디서 맞추고 을이 어디서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총 이 1, 2, 3, 4에서 갑, 을이 다 점수를 얻은 건 총 몇 점을 얻은 거야? 총 5점을 얻은 거야. 총 5점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야옹하고 운다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갑이랑 을이 답변이 다르지. 그러면 갑, 을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맞고 한 명은 무조건 틀리게 답을 한 거겠죠, 이거는. 그럼 여기서 무조건 몇 포인트만 얻는 거야. 무조건 1포인트밖에 얻을 수가 없어. 이해가? 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답을 다르게 했네. 무조건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무조건 답을 다르게 했으니까 여기도 무조건 1포인트를 얻는 거겠죠. 1포인트. 여기도 5점, 5포인트 맞춥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합치면 5점인데 여기도 1포인트네. 여기도 1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조건 몇 점이어야 이게 5포인트가 나오는 거야. 2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왜냐면 정답을 얘기했다고 얘네 둘 다는.
그러면은 얘가 얘일 때 이게 1점을 얻어야 되니까 B는 A보다 사람을 잘 따른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무조건 참이어야 돼. 이해가니? 무조건 참입니다. 무조건 참인데 그럼 B가 A보다 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을 잘 따르는 뭡니까? 강아지면 고양이입니까? 강아지겠죠. 그래서 B는 강아지, A는 고양이 이렇게 돼요. A는 고양이. 그럼 여기는 A는 고양이가 되니까 야옹하고 운다. 맞니? 고양이 야옹하고 운대요. B는 산책을 좋아하는 거 강아지 맞네요. 그래서 여기 yes니까 1포인트. 여기서 1포인트, 여기 0포인트, 여기 1포인트, 0포인트, 여기 1포인트, 1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5포인트인데 여기가 총점이 3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었네. 바빠가지고. 진기 고개가 힘들어. 진기 오랜만에 보. 대관이 왔고 지원이 빼고 다 왔습니다. 태훈이, 진기. 고2 학생은 없나요? 고2는 없습니다. 여기. 네. 시간표에 고2 2꼴로 돼 있는데. 수능만 들어요. 고2는 1학기 때 다 끝났습니다. 뭐 수능이 며칠 남았죠? 그 애들이 모르면 스트레스 받아요. 세알이지 않는답니다 이제. 그 추천 해주셨죠? 네. 홍대, 지환이, 우연. 잠깐만. 학성 3, 아까 이거 좀 풀어봐요. 봅시다. 괜찮죠 이거? 그래서 여기가 3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3점이잖아. 여기를 얘가 무조건 몇 포인트여야 된다고. 여기가 무조건 1포여야 된다고. 1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얘가 1포인트려면 여기가 무조건 오른선지여야겠죠. 가는 오른선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번 일일이 막 계산해서 A가 B 뭐인 경우 B가 뭐인 경우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른 거야.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앞으로 문제를 풉니다. 기능도 갈등론을 배웠죠 우리가. 기능론가 이게 문제 안 풀어보자. 똑같아. 덕성이 오고 비추랑 똑같이 내가 내용만 바꿔. 그래서 기억은 아니옵니까? 기억 아니오예요? 기억은 문제 2포인트네. 근데 여기가 0포인트가 나와야 되지. 0포인트가 나오려면 아니오가 들어가면 돼 안 돼? 기억은 1포인트가 들어가야 돼. 기억은 1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얘여야 돼 아니오여야 돼? 얘여야지. 그래야 O니까 1포인트가 획득되는 거라서 X. A는 B와 달리 A가 고양이네요. 캣타워에서 놉니까? A만. 캣타워에서 놀겠죠. 고양이니까. 오른손 주고요. B는 A와 달리 야한동물이에요. 둘 다 야한동물이죠. X. 가에는 B는 A와 달리 네방 진승이다. 자, 가에 오른선지가 들어가야 돼. B는 A와 달리 네발 진승이다. 오른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틀린 선지죠. 달리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니은. 덕성여고 선생님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없다 말해주고.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영혼을 볼 수 있다고. 심성이 나쁜 분이죠. 니은. 그렇죠. 박사과를 한번 이거 풀어봐라. 똑같다. 기능론 갈등을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죠. 기능론 갈등을 배웠기 때문에. 8페이지. 하고 동대 거까지 풀어보세요. 동대 거까지 풀어보고 동대 거는 조금 풀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풀어보고. 팁을 하나 줄게요. 동대 거는 3개지. 3개인 경우에는 풀기 어려워. 그지? 그럴 때는 갑을 병을 한 번에 이렇게 총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갑을 같이 계산하면 미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단 말이야. 갑 병이랑 한번 보고 혹은 을 병이랑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기흥 니은을 따로 구하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풀어보세요. 이거는 같이 풀이합시다. 조금 이따. 동대 거는. 자 넘어갑니다. 여보세요. 어디까지 하다가 말했냐면은 자료 수집 방법 하다가 말았다. 자료 수집 방법에서 여기 그 처음 오늘 친구들은 수업은 요거 그냥 색칠하기
색칠한 거 위주가 키워드거든요. 색칠한 거 위주로 찍고 넘어가는데 앞에 보면 빈칸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빈칸 뚫려 있고 숫자가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외우고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는 거 바탕으로 이거를 테스트를 밑에 봐오면 돼요. 그리고 채점까지 오세요. 반타작 이상 맞아야 된다. 그리고 시작할 때 질문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겁니다. 양쪽 연구에는 뭐가 있어요? 질문지표 실험법입니다. 실전 연구에는 뭐 있어? 뭐 참여가 저를 면접법입니다. 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니? 문안연구법입니다. 반드시 그 언어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 뭐야?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면 또 날라갑니다. 여기까지 하다 말았는데 기억났죠? 이거 밀그램 실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스탠포드 과목 실험, 재수랑 그 간수로 나눠가지고 막 역할놀이 하게 했더니 몰입해가지고 막 재수는 재수처럼 막 트라우마 시달리고 간수는 간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했다고. 윤리 문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실험이.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이 어렵다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비용, 시간 소모가 많다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 간헐적 단식 그때 예로 들었는데 진짜 간헐적 단식을 가지고 통제된 실험을 하려면은 물 한 방울 안 먹어야 돼. 사람들이 그 시간에 먹으라고 허용된 시간에는 전부 다 금식을 해야 간헐적 단식 실험을 할 수 있겠죠. 뭐 물도 먹고 가끔씩 뭐 과자 하나 먹고 살짝 몰래 꺼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양 소모가 많이 된다는 거 119 진짜 알바비 줘야 돼 이런 거 많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지법의 한계. 문맹자 대상으로 활용이 어려워요. 근데 문맹자 대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틀려요. 여기는 질문지법이니까 사람들이 글을 읽고 써야 된단 말이야. MBTI 할 때 나는 내향형이다, 뭐 기가 빨린다, 매우 그렇다는 거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래서 체크를 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 옆에서 불러주면 되죠. 선생님 1, 2, 3, 4, 5예요. 지금 질문은 어떤 걸 묻고 있습니다. 매우 그러면 5번, 매우 그렇지 않으면 1번 눌러주세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도 글을 모르는 분들은 있어도 말은 통할 거 아니야.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불가능은 아니라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문맹자 대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질문지법 키워드로 나옵니다. 요 단어가 나오면 질문지법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낮은 해수율, 무성의한 응답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막 네이버 폼으로 요새는 뿌리거든요. 너네 이제 수강 신청하라 그래도 수강 실수강 인원의 한 20% 미만이 네이버 폼을 눌러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막 카톡하고 겐톡하고 막 이런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할 때도 거의 대부분 이제 강사평가 할 때도 다 5번으로 보이죠. 일반적으로. 좀 싫은 사람만 오히려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해가지고 나 선생님이 진짜 싫어하는 경우에만 4점, 3점 막 이렇게 주는 거고 대부분이 5점을 민단 말이야. 구성이야. 이런 거를 그래서 일부러 질문지를 할 때도 고려해서 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응답,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 했을 때 오 하면은 트래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좋은 거, 싫은 거, 좋은 거, 싫은 걸 써보나요. 그래서 얘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 다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5점, 1점, 5점, 1점을 해야 되게 질문지를 만들기 잘 만든 질문지야. 근데 5점, 1점, 5점, 1점을 했는데 전부 다 5점으로 쭉 다 밀려 있어. 그래서 앞에 했던 답변이랑 뒤에 했던 답변이 막 불일치하고 그래. 그런 거는 제외시키는 게 올바른 자료 수집 방법이야. 그런 건 트래시 데이터라고 해요. 성의 없는 답변이라. 그래서 무성의한 응답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대표 표본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은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 대통령 지지율 뭐 설문조사, 후보 지지율 설문조사 할 때도 연령별로 수집하고 지역별로 수집하고 뭐 소득별로 수집하고 다 따로 수집해. 그거를 되게 랜덤하게 좀 분포할 수 있도록 수집을 해야 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만 수집하면 당연히 좀 지금 보수 쪽이 강할 거고 전라도 쪽에 이렇게 많이 거기서만 데이터를 보면 진보 쪽이 강하게 나오겠지 대통령 후보가. 그래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면접법이요. 면접법은 사람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이거 막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조사자 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질적 연구는 서무쌤이 안 돼가지고 서무쌤이 큰일 나네. 질적 연구는 애초에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설 검증이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 조사자를 할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조사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깊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반화 목적 표본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질적 연구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 과정 분석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생 발생 시까지 대기해야 된다. 이거는 뭐 내가
원시 부족에 가가지고 기우제 의미를 알고 싶어. 그러면 기우제가 비가 안 와가지고 얘가 기우제를 지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원시 부족에 갔는데 갑자기 그 부족이 식인종 부족일 수도 있는 거죠. 상황 통제가 어렵다가 단점이다. 반대는 뭐야? 참여 그 대상자의 조사 대상의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어디 특징으로 나와?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장점이었어요? 태우 양 어디 장점이? 못 들었어. 여기는 참여 관찰법 단점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 통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나와.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가 어디 장점이야? 면접관 장점이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숙제를 뭐 해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숙제를 해오면 대답 확률이 높겠죠. 면접관 특징이 면접관. 그리고 연구자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 자 그리고 질적 연구의 공통 단점입니다.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쉬워요. 내가 여기 객관적으로 주관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객관성을 추구하는 건 얘네들 질적 연구 둘 다. 하지만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는 거예요. 객관적 연구 태도지 과학 검증이잖아 지금. 질적 연구도 과학적 탐구 태도가 필요하다고 객관적 탐구 태도라고. 하지만 이거를 보고 막 이렇게 내용을 쓰겠지. 객관적으로 기술하겠지. 원시 부족의 기우제는 뭐 이런 부족 결석의 의미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뭐 공동체에 대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쭉 쓰는데 내가 기반한 배경 지식이나 내가 경험했던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면접자 태도가 좀 불성실하고 막 되게 틱틱대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주관이 되기 쉽다 단점. 문헌연구법 단점은 자료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참고한 연구 문헌인데 뭐 위조, 변조 이런 거 되게 잘못된 자료일 수도 있는 거지. 내 실험도 전제가 틀려버려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해석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는 거는 질적 연구 단점이다. 근데 문헌연구법은 양적, 질적 플러스 둘 다 영향을 요소를 가진 데죠. 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음 자료조직 방법 비교입니다. 실험법. 조작과 통제가 어떻다? 이걸로. 조작과 통제가 가장 쉬운 거는 실험법이다. 조작 통제 정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표준화도 가장 못해요. 걔네가 진짜 빡센 거지. 딱 그 독립변이를 조치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그 독립변이를 조치하는 수법. 종수법. 아니 독립변이를 조치해서 종속변이 나오는 거고 독립변이를 처치하는 걸 무슨 용어로 써요? 실험 처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험 처치를 하는 거. 실험 처치를 하는 거는 역시 너는 딱 이걸 이 시간에 이거만 하고 너는 이 시간에 이걸 하지 말고라고 행동에 제약을 주는 거란 말이야. 굉장히 조작 통제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표준화도 높아요. 질문지보다 높은 거다 이거. 사람들 반응이 막 1부터 뭐 10까지 소수점 단위로 있을 수 있는데 그 소수점을 쌍그리 쌩까고 5개로 하는 거죠. 매우 그렇다, 아주 그렇지, 뭐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5개로. 하지만 이것도 구조화 표준화가 높다. 기억하시고. 언어 필요성은 실험법은 낮습니다. 언어가 별로 필요하진 않지. 그러니까 있긴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뭐 굳이 언어적 소통이 필수적이진 않고 뭐 대체로 뭐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할 수 있죠. 주관 개입 뭐 이런 거. 실험법은 주관이 개입되기는 상대적으로 현상만 관찰한단 말이야. 이런 원인을 넣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의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심층적 이해는 안 되지만 주관 개입 요소는 낮다. 시간과 비용 많이 되겠죠. 질문지법 조작과 통제는 높은 편입니다. 너네의 답변을 요 안에서만 안정하게 써라는 뜻이야. 질문지를 돌린다는 거야. 구조화 표준화는 높고요. 개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줍니다. 언어 필요성은 여기 높고요. 언어 필요성 반드시 언어적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요거 두 개 다 면접법이랑 질문지법. 주관 개입은 낮은 편입니다. 여기 양적 연구 특성이죠. 시간 비용도 적게 걸립니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질문지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뭐였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문헌연구법이야. 구글링하면 되잖아. 우리가 뭐 찾아갈 필요도 없고 뭐 자료 뭐 내가 직접 생산할 필요가 없지. 이전에 조사한 거를 조사하면서 책만 펼쳐보고 관련 내용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건 요건데 질문지법도 효율적인 편에 속해요. 이게 근데 1등이다. 얘는 2등이고 이 2등이고 시간 비용 적은 거. 빠졌네요. 미안하다.
가장 낮은 거는 문헌연구법이고 문헌연구법보다는 덜하지만 질문지법도 효율적이다고 기억합니다. 괜찮지? 자, 면접법입니다. 조작 통제 정도는 낮은 편이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뭐 그때 당시 느낌을 듣는 거잖아. 조작 통제 없이 그대로 기술하는. 객관적 기술입니다. 객관적 기술 있는 그대로 쓴다고. 여기는 일반화를 지양하는 거다.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구조화 표준조상이 맞습니다. 0.6에서 그리고 언어 필요성은 높은 편이고요. 이거 두 개가 맨날 나오죠. 언어적 의사소통 필수적인. 하지만 질적 요구이기 때문에 중앙이 또 쉽고 시간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지. 사람 일일이 불러다가지고 돈 주면서 면담해야 돼. 천정한철법 같은 경우는 조작 통제 정도는 낮은 거지. 그냥 가가지고 그대로 보고 있는 거니까. 구조화 표준화 정도도 낮은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얘가 제일 극단적인 거야. 둘 다 실험법이나 천정한철법이나. 여기가 제일 터치가 적은 거고 여기가 제일 터치를 많이 하는 거죠. 언어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거는 언어 필요성 없다가 얘 특징으로 나옵니다. 어떤 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만 기억나니? 참여관찰법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 실제성 있는 자료도 실제성이 참여관찰법이거든요. 생생한 자료는 있는 그대로죠. 언어 필요성은 나쁘게 그냥 보고 있으면 돼서 주관 개입도 여기는 내가 본 거를 쓰는 건데 내 위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관 개입이 좋고 시간 비용은 이것도 높습니다.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가지고 뭐 직접 시간 사건 일어날 때 봐야 됩니다. 양적이고 체크 포인트 봅니다. 독립 변인이 원인이다. 원인이라고 적어도 돼요. 독립 변인 원인. 어떤 원인을 넣은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해요. 원인을 넣지 않은 집단을 통계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만 빼고는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원인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겠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실험 터치를 한 거, 실험 터치를 안 하는 거죠. 다른 변인들은 통제한다. 그리고 통제 집단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실험 집단만 독립 변인을 처치하는 거예요. 실험 집단은 항상 언제나 존재한다. 왜냐면 실험 이거의 원인을 알고 싶어. 이 원인의 결과, 이거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원인을 투여한 집단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통제 집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다. 어떤 경우에 이러냐면 내가 그 비교하려고 하는 대상군이 일반 사람들인 경우에는 통제 집단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금 실험하는 애들 빼고는 전체가 다 통제 집단인 개념인 거잖아. 뭐 헬스 트레이닝의 효과를 보고 싶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 헬스 트레이닝을 별로 안 하죠. 열심히. 헬스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만 딱 설정해 두면 헬스 트레이닝 안 할 때랑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여기 이렇게 변한다 이런 거 보면 되고 이 실험 집단은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종속 변인의 사후 조사 및 비교 분석을 합니다. 종속 변이니까 원인의 이게 결과라고 적어요. 독립 변이, 원인, 종속 변이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독립 변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증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질문 이거는 실험법과 관련된 거고 실험법 연구실이고요. 여기는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은 좋은 가설 검증 조건들이 있어. 좋은 가설 검증이 아니라 좋은 가설 조건 뒤에 나온다. 3단원, 미래 3단원. 좋은 질문지장성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 5가지 잘해주는 건데 질문 의미는 명확히 해야 돼요. 최근에 사회문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이 언제인지 몰라. 일주일 전에 최근일 수도 있고 한 달 전도 최근일 수도 있고 1년 전도 최근일 수도 있지. 그거를 명확하게 안 주고 최근이라 그러면 다 나는 한 달 전에 했지만 요즘에 한 거지 하면서 최근에 했다 얘라고 답을 할 수 있다. 다음 선택지의 포괄성인데 하루 평균 인강 수면 시간, 인강 수강 시간 이렇게 됐어. 뭐가 문제니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1시간이 빠져 있죠. 1시간만 딱 들을 친구들은 1시간 미만을 골라야 될지 1시간 초과를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3, 기타를 넣으면 다 해결돼요. 포괄성 문제는 기타가 들어가면 포괄성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짝퉁에 넣는 거죠. 나머지 기타 등등. 상호 기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 문학들 간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배타적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배제한다는 뜻이야. 겹치는 부분이 없이 서로 배제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내 친구나 연인이 인간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니? 친구나 연인 관계가 인간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화학 관계다.
상호 배타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친구를 중시한다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거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선지가 아니고요. 가장 좋아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 근데 좋아하는 음식을 대표해야 되는지 자주 먹는 음식을 답해야 되는지가 좀 모호한 거죠. 이것도 질문을 여러 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틀린 사람이 없다. 유도 질문하는 거. 과도한 상임위가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22시 이후 학원 수업 금지에 대한 기하의 의견. 22시 이하 학원 수업 금지를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요소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지. 원래 같이 중립적이었다가 혹시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공부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다가 앞에 이 멘트에 흔들려가지고 아 이건 학생들이 가다가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나쁜 제도다라고 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도 유도 질문이에요. 그런 건 나쁜 거죠. 전제를 봅시다. 예거나 네. 질문지법은 1차 자료를 수집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인가요? 아니. 자, 질문지법이 설문조사하는 거 1차 자료 맞아? 네. 질문지법으로 설문조사하는 게 1차 자료. 네. 1차 자료가 맞아. 1차 자료 수집하기 곤란한 경우에 무슨 방법을 사용합니까? 문헌용 문법을 씁니다. 문헌용 문법 2차 자료 수집하는 거다. 그래서 했습니다. 질문지법은 지환이는 영상을 안 보고 우연함. 자, 질문지법 실험법 공동점.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수로 사용됩니까? 맞아. 이게 인과관계 보는 거잖아. 질문지법이든 실험법이든 양적 연구는 뭐 하고 싶다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가설을 검증하는 게 뭐야? 이런 조건일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를 보고 싶은 거라고. 양적 연구 키워드. 그래서 연구의 수를 사용되는 건 맞아요. 연구자는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이라는 뜻입니다. 민서 질문지법 실험법 공동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할까? 맞니? 독립변수, 종속변수 맞겠죠?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언제 넣는 거야? 그거 원인이고 이 조건이잖아. 그 질문지법 같은 것도 이게 문항 1에서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번에서 뭐 내향적인 그 뭐냐? 내향적, 외향적인 체크한 다음에 뭐 소득 수준을 조사한다 치자. 그 기하의 소득 수준은 얼마인가 이렇게 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소득 수준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가설 검증할 수 있다. 내향 정도가 높은 거랑 소득 수준 정도랑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어느 걸 독립변수로 어느 걸 종속변수로 잡는지는 뭐 문항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양적 연구 키워드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를 검증하는 겁니다. 양적 연구에 적합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 배우. 자,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로 자료를 수집합니까? 오다. 이거는 양적 연구 키워드 쉽죠? 홍대야 실험법. 실험법은 기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일까요? X. 이거 뭐야? 뭐가 기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이야? 문헌 연구법이죠. 둘다 X입니다. 예건이 실험법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가 적합해? 네? 이게 91번. 의사소통이 할 거? 참여 관찰법이야 이건. 참여 관찰법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해도 쓸 수 있잖아요. 응? 쓸 수 있잖아요. 뭐를? 실험.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아니지. 거기 의사소통은 필요하긴 하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반드시 뭐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보통 면접법이랑 질문지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험법도 좀 애매해서 그걸 묻지는 않아. 근데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다는 거는 보통 참여 관찰법이겠지. 그냥 쳐다보기만 있으면 되잖아. 원주민이랑 대화가 안 통하겠죠. 원주민들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참여 관찰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드린 거. 의원님, 실험법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인가? 뭐가 용이한 자료 대처 되겠어? 좋아. 면접 X. 아람이 실험법은 모든 연구의 기초이며 선행 연구 검토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뭐가 이 방법이지? 그런 연구법이 그런 방법이죠. X. 태훈이 실험법이 사용됐다면 반드시 동지 집단이 존재하는. 안돼. 실험 집단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쉽죠? 실험 처치를 한 게 실험 집단이야. 내가 독립변이를 가한 게 실험 처치라고. 독립변이를 가한 집단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비교하려는 대조군은 일반 사람들이랑 비교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은 통제 집단이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고 면접법은 이렇게 많아. 하람이
면접 보면 자료의 실제성은 어디 나오는 키워드 실제성. 참여 관찰법이다. 실제성은 참여 관찰법에서 면접법 틀렸고요. 태훈이 면접 보면 연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통제하기 어려운 자료 수집 방법. 뭘까? X 어느 거야? 변수를 통제하기 어려운 자료 수집 방법 뭐야? 그치 참여 관찰법. 원주민이 식인접일 수도 있다고 했죠. X. 1번이 질문집법까지 면접법 고무점입니다. 언어적 도구의 활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네. 근데 둘이 키워드죠. 이건 자주 나오는 소리다. 면제야 질문집법 면접법 언어를 통해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까? 어? 아니? 아니야. 뭐가 아니야? 면접법이 아니야. 질문집법은 질문집법은 맞아? 언어 구조 표준화 맞아요. 이거는 구조화되고 표준화 맞죠 질문집법. 면접은 맞으래요. 알겠습니다. 우연히 자, 질문집 면접 구입방 응답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까? 이거 질문집보다 많은 것 같은데 라포 형성인데 질정이고 기억들이 나오고 몇 번이지? 59번이에요. 59번 X 응답자가 분위기 조성 라포 형성에 관한 내용인데 라포는 참여가 참여 여덟을 뿐이라 이야기라는 언어 두 번 포함되니까 몇 점뿐만 아닙니다. 분위기 조성 질문집 이게 뭐 4분은 그냥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외우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질문지 할 때도 뭐 위협 당하는 상황이 아니긴 한데 위협 당하는 상황이면 답을 잘못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건 라포 형성에 대한 내용이라서 라포 형성은 질적 연구 특징이라고 그냥 외우고 풉니다. 외우고 풀어야 돼요. 미안해요. 근데 뭐 애매도 어쩔 수 있나? 요구하는 답이 깜짝 놀라서 원래 이런 문제. 면접본만 들었는데 이거니 조성이 필요한 거 X 면접본 때 질문집법 때문에 틀렸고 이건이 참여관찰법 질문집법 공유입니다. 다수로부터 유사한 정보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X. 아니 질문집법만이에요. 설명을 못 주나? 질문집법만 해야 되는 설명이고 다수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유사한 정보를 대량으로 얻는 거야. 얻을 수 있는 건? 힘들다. 실험 관찰법은 뭐야? 참여 관찰법이죠. 참여 관찰법은 다수로부터 정보를 얻긴 하는데 유사한 정보를 대량으로 얻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거 얘가 내역인지 외역인지만 듣고 싶은 거야. 그거를 쭉 골라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유사한 정보를 그것만 대량으로 얻기는 참여 관찰법이 힘들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도 오타가 많은데 책을 내는데도 오타가 맨날 없어. 실험 관찰법 아니고. 참여 관찰법 규칙한 면접법입니다. 민성, 자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이게 질적 연구라는 얘기죠. 질적 연구 특징으로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연구라고. 아마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라포 형성이 필요하고. 애매하긴 한데 이 면접법에서만 나온다는 게 라포요라는 단어가 교목을 이번에 기출에 나오고 틀렸다고 나왔는데 일단은 모의고사에 이렇게 붙진 않으니까 이래 2단원 자료 수집 방법 끝났는데 여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나. 자연상 상고 방법 기질 파트가 정해져 있어. 3단원, 5단원 도표 분석 파트에서 계층 이동, 인구 부양기 이쪽 파트가 좀 어렵고 복지제도 이런 게 좀 어렵고 이해 2단원에 사회 집단 파트 나오거든요. 사회 구조, 사회 집단 거기가 사회 조직 그쪽 파트가 좀 어렵고 거기만 하면 괜찮아요 진짜. 저번에 이건 설명했습니다. 기납법하고 연역법 사회현상 탐구 방법인데 기납법적 방법으로 개별 사례를 수집해서 대전제를 만드는 연역법 방법으로 대전제에서 개별 사례를 추론해나가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연구 방법도 이번에 했었고요. 여기는 양적 질적 연구를 같이 하는 거고 여기는 올리 양적 연구에서 하는다. 이음으로 외웠습니다. 연역법, 양적 연구, 연역법, 양적 연구 이음. 이게 나오네. 가설 조건. 독립 종속 변수 간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설이 갖춰야 될 거니까. 여기는 부의 관계가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야. 국민 1인당 국민 소득 경제력이죠. 경제력이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겠지. 근데 그 관련이 있는 게 부정적인 인과관계냐? 여기는 뭐 당연히 긍정적일 겁니다. 소득이 높으면 행복도 높아지겠죠, 대체로. 근데
긍정적인 부정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가설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전부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냥 누구인가? 짠. 그래서 여기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밝혀주라는 얘기야. 뭐 할 때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이어트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걸 말해주라는 거고. 개념의 주장적 정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한다고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장으로 진술되어야 된다. 선하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선한 삶이 뭔지를 몰라. 행복한 삶이 뭔지 몰라. 그래서 뭐 행복한 삶을 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삶은 뭐 한 달에 기부를 액수를 얼마나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행복한 삶은 뭐가 행복할까요? 뭐 외식을 몇 번 했냐 뭐 이런 거. 떡볶이를 몇 번 먹었나, 빵을 몇 번 샀나요? 빵을 여러 번 사면 우울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 형 이상학적 주제잖아. 형 이하학적인 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물체적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형 이하학적인 거야. 과학적 경험적인 검증 대상 같은 거고. 형 이상학은 형대 이상의 학문이라서 수학, 논리학 이런 거예요. 그거는 검증하기 힘든 개념이죠. 그다음에 검증 필요성이 있는 진술은 동어 반복은 들어가면 안 돼. 다른 개념이어야 돼. 당연한 사실, 동어 반복 이런 거, 포함 관계 이런 게 되면 안 됩니다. 그 국내 총 생산이 뭔지는 알죠 이제 이제는 고3인데. 그래서 경제력이 한 해에 국가에서 생산되는 총 액수야. 한 해에 국가에서 발생하는 물건이 총 가치가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건데 같은 말이죠.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는 거나 경제가 성장하는 거나. 그래서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없는 문장이다. 검증할 수 없는 문장이다. 당연히 맞겠죠.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게 경제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서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그냥 같은 말이야. 같은 뜻이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랑 검증 필요성이 없다. 다음, 사실과 관련된 가치 중립적인 진술이어야 합니다. 당위적 진술은 안 돼.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라고.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과학적인 건 아니지. 재현은 뭐죠? 뭐? 재현? 재현? 재현이 뭐야? 제안하는 거? 아니 그 마지막에 뭐라고나 재현했다라고 딱 재현? 네. 재현이 뭐야? 네? 재현? 재현 재현? 재현은 뜻이 제안하는 말을 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 재현이 아니에요? 맞을걸. 그 제시문 맨 끝에 막 저런 붙는 거였어요. 거기도 당위적 진술은 안 돼, 당연히. 가설이 되려면. 지금 가설 조건 얘기하는 거야. 가설이 가설. 가설은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돼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당위적 진술이 안 되는 얘기야. 여기 선은 뭐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당위적 진술이거든요. 가치 중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가설이 아니다. 위에는 이거는 이거를 봅시다. 이거 잠깐 앞 페이지를 가서 이거는 같이 풀어보자.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핵가족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핵가족 비율이 증가하는 거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인과관계가 분명합니까? 자,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핵가족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드러나 있어요? 여기 아라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드러나 있니? 드러나 있죠.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 핵가족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위로 올라가는 거. 오른손쪽이요. 맞다. 다음 2번.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장입니까? 도시화율이랑 핵가족 비율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 측정 가능한 문장이에요? 맞니? 그렇죠. 이것도 측정 가능한 문장이에요. 도시화율, 핵가족 비율 다 수치화 가능하다는 얘기야. 개조좀 돼 있는 거예요.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당연한 사실이니? 도시화율이랑 핵가족 비율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동어 반복이거나 포함 관계입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화율이 아마 핵가족 비율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도시화율이 곧 핵가족 비율은 아니잖아. 다른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문장이야. 한 번 더 맞는 의미입니다. 4번. 사실과 관련된 거야. 여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핵가족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에 가치 판단이라거나 당위적 진술이라거나 내 사견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을 가정한 거죠. 가설이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높다? 그러면 핵가족 비율도 증가한다. 둘의 관계를 살펴보자 라고 한 거니까 1, 2선을 다 만족하는 거죠. 좋은 가설이라는 얘기죠. 1, 2선을 모두 중요. 다음
자, 본성이 선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깊을 것이다. 민서야, 이거는 정부의 관계가 드러나 있나요? 드러나 있습니까? 민서? 괜찮니? 괜찮니? 2번에서 정부의 관계가 드러나 있니? 본성이 선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깊니? 깊다가 이 인과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분명하게. 괜찮니? 인과관계가 드러나 있는 거죠. 사람일수록 타인, 본성이 선한 사람일수록 양적 관계잖아. 정의 관계가 드러나 있는 거야. 인과관계가 드러나 있는 거야. 얘가 선한 정도가 높을수록 배려심 정도도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나타나 있는 거지. 뭐 선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을, 뭐 배려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불명한 거다. 본성이 선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 본성의 선함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잖아. 정의 관계인지 부의 관계인지. 그런 건 인간관계가 불명확한 거고, 여기는 선하면 배려심도 깊다. 둘 다 정의 관계가 나타나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명확한 거야 이거는. 이해가?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왜 측정 가능한 문장입니까? 태훈아, 여기서 본성이 선한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심, 측정 가능한 문장 안 되지. 기조정이 안 됐어 이거. 그지? 뭐 이게 타인의 본성이 선한 거, 뭐 기부 액수 뭐 이런 걸로 보여줘. 선함은 재력에서 옵니다. 기부 액수. 네, 2번은 틀렸고 들어가면 안 되고. 3번 당위성이 있는 당연한 사실. 자, 본성이 선한 사람이랑 배려심이 깊은 거랑 무슨 관계야? 배려심이 선한 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니? 본성이 선한, 배려심이 깊다는 거는 선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얘가 얘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선한 게 조금 더 넓은 거지. 선한 거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배려심이 깊은 것도 뭐 선한 거고, 뭐가 선한 거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선한 거고. 어쨌든 선하다는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배려심은 여기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3번도 아닙니다. 4번 사실과 관련된 진술이 아니라 깊을 것이다. 근데 같이 판단이 들어가야 본성이 선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깊을 것이다. 같이 판단이 들어가는 4번 1만 중독합니다. 여기도 개인 생각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개인 주관이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습니다. 1번만 됩니다. 다음 예건이 부모와의 대화 시간과 청소년의 비행 범죄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1번 맞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되면 안 돼. 관련이 아니라 정의 관계, 부의 관계 이런 게 다 있어요. 비행 범죄율이 높을 것이다. 1번 틀렸고 2번 개조정이 됐니 지금? 대화 시간, 비행 범죄율 개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 바꿔놨지. 청소년의 비행 범죄율 수치로 나올 수 있잖아. 2번은 옳은 선택. 3번에 청소년의 비행 범죄율 당위성이 있는 지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사실인 당연한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야. 관련이 있는 거,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를 똑같은 내용을 동어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화 시간하고 비행 범죄율이 똑같은 건 아니지. 그래서 검증 필요성이 있는 지수입니다. 3번은 옳은 선택. 4번 당위적입니까? 당위적은 아니죠. 이건 뭐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는 거, 추정하는 거. 그래서 1번 빼고 다 맞네. 1번 빼고 2, 3, 4가 맞고요. 다음 노인층의 비율이 증가하면 고령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1번 맞습니까? 1번 인과관계가 드러나 있나? 인과관계 드러나 있죠.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하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음 2번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문제 개조정이 됐나요? 그지? 노인층의 비율, 고령화 정도 개조정이 된 것도 측정 가능하단 말이야. 2번은 오면 선수다. 근데 똑같은 말이죠.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나 고령화가 정도가 심해진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 검증 필요성이 없는 문제야.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사실과 관련된 지수를 맞추고 여기는 가치 판단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1, 2, 4가 정답.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옳은 가설인지 좋은 가설인지 나쁜 가설인지를 판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가설이 기각되더라도 중요합니다. 별이죠. 가설이 기각되더라도 거짓이 밝혀지면 검증된 거야.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얻었다. 가설 검증에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이거. 성공한 겁니다. 다음
가능자식이 다이어트할 상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가설 검증에 이것도 성공한 거예요. 결과가 상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잖아. 검증이 된 거죠. 기각된 거잖아. 이것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게 가설 자체가 좀 긍정적이네. 악영향을 미쳤다. 기각. 상관계가 없다. 기각. 그지? 뭐가 가설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냐면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긍정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다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알 수 없다. 여기는 상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잖아. 가설 검증에 성공한 거죠. 기각된 거잖아. 여기는 긍정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는데 긍정 영향가 없네. 기각된 거야.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도 가설 검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가설 검증은 어디서만 했다? 양적 연구에서는 했어. 맞아. 근데 가설 검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 가설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야. 연구 주제가 아닐 뿐이야. 부정한다 그러면 그건 틀리다고. 가설 검증. 진기야! 졸리면 일어나세요. 진기야. 뒤로 넘어가고. 이거 나가고 봅시다. 연구 태도입니다. 5가지 있거든요. 성찰적 태도, 상대적 태도, 대왕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가치기 규칙 형님인데 이렇게 연구할 때 면접법 이런 거 하면은 면접자가 이렇게 틱틱 댈 수 있잖아요. 성질나는 상대죠. 성질나는 상대한테 어떻게 계획가 이렇게 한다고. 성상 계획가 이렇게 배우면 5개. 연구 태도다 이거. 연구 태도 5가지. 고르라 그러면 이걸 적어놓고 요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성찰적 태도, 성상이니까 상대적 태도, 객가니까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가치개입, 가치개입. 5번은 둘다 가치개입. 자, 여기는 내가 1, 2, 3을 적어놨거든. 성찰은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거야. 1인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건 내 분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라고. 체계를 나누면 좀 외우기 쉬우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2번은 상대적 태도, 개방적 태도인데 상대적 입장에서 보는 게 제2자의 관점이 상대적 태도다. 그리고 개방적 태도는 남한테도 상대방이 나를 지적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나를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5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객관적 태도는 제3자의 관점이 키워집니다. 제3자의 입장에. 그래서 여기는 1. 성찰은 내 내면에 대해 성찰하는 거야. 1인칭. 상대는 상대방이니까 2인칭. 개방은 남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할 수 있고 제3자도 할 수 있으니까 2.5인칭. 객관적 태도는 제3자의 관점이 원래 키워지니까 3인칭. 이렇게. 됐죠? 내용을 봅시다. 자, 성찰적 태도인데 주류견의 의문을 푸는 태도. 이 답을 보면 현상 이면의 원리가 키워지네. 현상 이면의 원리. 현상 이면의 원리를 탐구한다. 이게 키워드로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성찰적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근데 우리를 평화롭게 사랑하는 게 왜 평화를 사랑하게 되나? 정말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라가 작지. 주변에 이제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우리를 교두보로 삼아서 이제 위로 가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위에서 쳐들어오고 유목민들 서울오고 힘이 없어서 선빵을 못 친 것도 있거든. 근데 그 환경적으로 전쟁을 분석할 때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반도죠. 반도는 지형적으로 어떤 특성이냐면 반도는 산이 많아요. 산이. 그래서 우리는 뭐의 전쟁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냐면 수성전 양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뭐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파리 민족이죠. 양궁 제패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쟁 양상은 대체로 수성전 양상으로 이루어졌어. 바깥에 누가 쳐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성을 산성을 쌓아놓는데 거기 다 올라가. 그래서 밭을 다 불태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에 쳐들어오면 대군들 끌고 오잖아. 100만 대군 중국 애들이 100만 대군 끌고 오면은 군대가 많으면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장기전이 불가능해. 그치? 군량비 많이 필요하니까 청야 전술 이런 거다 불태우고 그래서 지쳐서 돌아갈 거 뒤치기 해가지고 막 이기고 이런 거죠. 근데 전쟁 양상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북쪽에 누구 있는 거야? 유목민족이죠. 넓은 평야지대에서 말을 달리면서 단기 결정을 하는 게 주 전투 방식인 종족들이야. 걔네들이랑 싸울 때 우리가 굳이 우리한테 유리한 그라운드를 버리고 걔네들이 유리한 거리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한 전장을 선택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걔네는 먹을 게 많이 없어. 북쪽에는 연주잖아. 그치? 우리가 먹을 게 있고 걔네가 유목민이니까 걔네가 우리한테 쳐들어오는데 걔네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방어가 유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의 양상을 그렇게 하고 선방을 안 치는 방식으로 전쟁이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방을 친 적이 있습니다. 딱 2번. 언제 쳤냐면 고구려 때 한번 쳤고요. 발해 때 한번 쳤어. 고구려 살수대 첩할 때 영양왕이 살수대 직전에 2차 여수 전쟁 때 선방을 쳤고요. 발해도 발해 무왕 때 선방 쳤어. 장문위의 산둥마부터 공격 기억납니까? 불사에 나올 때는 그런 거 있고. 근데 걔네는 왜 발해 고구려를 왜 선방을 쳤어? 세서. 세서는 아니야. 세서도 있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선방을 친 건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둘 다 먼저 선방을 쳤거든요. 1, 2차 세계대전이. 독일 문제라 그래. 독일의 지정학적 이렇게 문제점입니다. 다 뚫려 있어요. 평야 지역이야. 유럽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이게 생각보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반도가 많고 해가지고 중앙 집권국가가 들어서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근데 딱 두 개, 프랑스, 독일, 여기는 북유럽 평원이라서 넓은 평야 지대예요. 그래서 인구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얘네 둘이 강대국인 거예요. 근데 독일의 문제점은 뭐냐?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부터 이까지 다 평야야. 밀고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 우리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뭐 해야만 하는 거야? 선방. 가만히 있으면 맞으면 쳐맞으면 너무 아프단 말이야. 그럼 고구려 입장에서 수나라가 만들어졌어.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날 것 같아. 우리가 쳐맞으면 다 뚫려 있는데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맞기 전에 선방 필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된 거지. 그냥 힘이 약하고 단순하게 그냥 진짜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건 아니라고. 이런 거를 원래 이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가 선방을 잘 안 친 건 맞는데 왜 선방을 안 쳤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성찰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쓸데없는 얘기였어. 사문에는 안 나오는 얘기. 네. 그러면 주류견에 인물을 찾으면 다른 내가 아니라 다른 학자의 주류견을 이런.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류견해여도 돼. 꼭 내게 아니라도 돼. 그냥 내가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아니어도 되고 내가 주장한 게 아니어도 돼. 남이 주장한 거라도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성찰이었어요. 다음 상대적 대조. 사회 환경 이런 거 맥락을 고려한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소고기 인도는 소고기를 안 먹고 힌두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죠. 다시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고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우리는 개고기를 안 먹잖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인도가 소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농사를 지어야 돼서 그래.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서 걔네는 소는 요리를 못해요. 소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시바신이 타고 오는. 근데 뭐는 되게 유명하냐면 물소 요리는 엄청 많이 발달해 있어요. 물소는 뭘 못하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 지으려면 그래서 웃긴 게 돼지고기는 왜 안 먹는 거야? 신성에서 안 먹어, 불교에서 안 먹어. 불교에서 안 먹어요. 문화파트에서 미리 얘가 좀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소는 불교에서 돼지는 불교에서 안 먹고 소는 신성에서 안 먹어. 무슨 차이입니까? 돼지고기는 없애버려야 돼. 돼지고기는 있으면 안 돼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왜? 사람이랑 돼지가 먹이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얘가 잡힐성이라서 사람이 먹는 요리를 똑같이 먹어요. 돼지는 내가 먹을 걸 좀 희생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이야. 농경사회에서만 기를 수 있는 동물이야. 멧돼지 길들인 거야. 멧돼지 위에 사납잖아요. 그거 그냥 포동포동 살찌워가지고. 그래서 돼지는 바깥에 나가면 인간이 없이는 혼자 생존이 불가능해. 그래서 누가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야. 되게 가성비가 안 나오지. 가성비는 안 나오지만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키우는 거고. 그래서 돼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축들은 다 뭐야? 초식 동물이야. 풀만 뜯어 먹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슬람 사회는 먹을 게 많이 없죠. 먹을 게 많이 없는데 돼지 한 마리를 부자가 먹으려면 가난한 사람 10명이 공주를 해야 돼요. 가성비가 안 나온다니까. 돼지고기 1인분 하는데 돼지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먹을 거 여기다 갖다 먹어야 되는 거지. 공동체에 너무 해가 되는 거죠. 공동체의 화학 차원에서.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니까. 종교적으로 금지했다니까. 그래서 이게 누군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를 너무 맛있죠 사실. 10명 공주리든 말든 한번 먹으면 돼지고기 끓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금기해가지고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야. 진흙탕에 실제로 또 돼지가 원래 땀샘이 없대요. 사람은 땀샘이 있죠. 사람은 더우면 땀을 내가지고 기화열 가지고 열을 식히는데 돼지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막 그 열사병 이런 거 걸리는데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몸을 묻혀가지고 물에 몸이 묻혔는데 그 물이 마르는 기화열 가지고 몸을 식힌대. 남도 사막에 물 없는 지역이잖아. 그래서 진흙탕에 뒹굴고 자기가 뭐 오줌 똥 싼 거에 거기 뒹굴고 불교라는 거 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소고기는 신성에서 안 먹는 이유는 뭐야? 농사 지는데 얘는 추방할 수가 없는 거지. 농사 지는다고 지금 내가 굶주리더라도 얘를 살려가지고 내년에 농사 지는데 쓰는 게 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그래서 이거 누가 얘기해주고 또 유럽 애들이 사파 같은 거 많이 그렸어요. 저번에 인도 보고 소를 끌어안고 굶어 죽은 노인의 사파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오리엔탈리즘 이런 거 얘기했다고. 오리엔탈리즘 아니지. 그게 더 생존에 유리하다는 오래된 관습의 결과인 거지. 우리나라 개고기 안 먹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개고기 많이 먹었잖아. 지금 안 먹고 있죠. 그분께서 떠나시기 전에 개고기 금지시키고 떠났어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제 개고기. 그분께서 그분께서 하시기 전에 금지시켜놓고 가셨어. 그래서 지금 금지됐어. 이씨. 아니 윤씨. 윤카께서 금지시켜놓고 가셔가지고 지금은 못 먹는데. 옛날에는 많이 논란이 됐어. 지금은 우리도 서구식 사고방식에 절여져가지고 걔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 우리 친구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개고기를 먹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막 여배우 이런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다니 야만스러운 민족들을 막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우리가 보신탕집이 오히려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왜 개고기를 지금은 옛날에는 왜 개고기를 먹어야만 했던 거야? 걔네는 왜 길들인 거냐면은 유럽 애들이 길들인 거다. 요즘 유럽 쪽에서 먼저 길들였어요. 늑대를 길들인 거거든. 걔는 여기는 사냥하려고 길들인 동물이에요. 늑대 중에 말 잘 듣고 사냥할 때 부려먹을 수 있는 동물을 개로 길들인 거야. 근데 걔네는 수렵 채집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개를 잡아먹으면은 이 개가 다음 사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단백질을 포기하는 거야. 소랑 똑같이. 그래서 개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사회? 농경 사회잖아. 수렵 채집이 오래전에 끝났다고. 농경 사회 기반이기 때문에 소는 먹을 수 없죠. 돼지는 이미 잡아먹었어요. 개를 잡아먹을 정도면 돼지는 이미 없어. 돼지는 이미 잡아먹고 닭은 개나 맨날 주잖아. 계속 쭉 나오는 영양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제일 만만한 게 개야. 개가 있으면 좋지. 먹을 게 풍족할 때 돼지가 있으면 굳이 개를 잡아먹지 않아. 근데 먹을 게 없으면 개부터 잡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보양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삼계탕을 먹는데 옛날에 내가 어릴 적에 한 5년 전쯤에 내가 어릴 적에 5년 전쯤에는 10년 전으로 합시다. 아니야 거기서 10년 전쯤에 그때는 지하철 가잖아. 그럼 떡볶이집 있는 것처럼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10년 전이요? 10년 전으로 합시다. 내가 어릴 적에 10년 전으로 그런 걸로 치자. 10년 전에 많이 양보했다. 10년 전쯤에 딱 지하철 여기에 나도 먹어봤거든.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그냥 좀 진한 닭고기 맛이야. 근데 육수가 되게 진하고 좀 걸쭉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굳이 막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막 야만족이 된 거야? 문화적 특성이지. 걔네가 보기에 개를 어떻게 먹어? 걔는 사냥에 쓰는 건데. 여기도 소를 어떻게 먹어? 신성한 건데. 어떤 입장이 필요한 거야? 상대방의 그 문화적 맥락에서 생각해 보려는 입장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인 거야. 걔네가 개를 안 먹어야 되는 이유는 걔네가 수렵 채집 사회였기 때문인 거라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한다. 상대방의 환경 맥락을 고려한다. 이게 상대적 제도 키워드는 거야. 이제 문화 파트 할 때 이게 다 할 얘기라서 미리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개방적 태도. 자신 연구의 반전 가능성을 인정한다. 지적질 환영 이런 거예요. 남이 태클 걸고 남이 태클 걸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인 거지. 잘 모릅니다. 이거 과학쌤한테 물어봤거든. 적어놓고 했는데 옛날까지 뉴턴 이전까지 중력이라는 거는 위에서 무거운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중력의 영향으로. 근데 뉴턴이 이걸 뭘로 바꿨냐? 만류인력으로 바꿨잖아. 그래서 지구도 내가 지금 볼펜을 떨어뜨리는데 예전에 중력의 영향으로 터지면이 떨어지는 거였는데 뉴턴이 이걸 뭘로 바꿔서 만류인력 돼요. 지구도 터치펜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중인 거지. 근데 터치펜은 질량이 너무 작고 지구는 엄청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얘는 엄청 거의 0.1 마이크로 나노미터 정도로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고 지구는 얘를 세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질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바꿔놨어. 예전에는 얘만 떨어지는 거였는데 지구와 얘가 서로 끌어당기는 패러다임을 바꿨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잘 모릅니다. 나도 물어봐서 대충 찌꺼리는 거야. 잘 모르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바꿨냐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연결돼 있대.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모릅니다. 누차 말하지만 잘 모르는 게 시골인 거야. 우리가 시간의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개념이에요. 시간의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럼 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시간이 느려진대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빛이 그렇대. 그래서 빛의 속도로 시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공간이 어떤 이게 시공간이 있고 시공간 이게 그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이 시공간에서 시공간이 합쳐진 개념이래. 어떤 중력이 있다, 힘이 세다, 질량이 세다. 그러면 이 질량이 이끌려서 시공간이 휘대요. 그래서 빛의 속도도 뭐 이렇게 하면서 굴절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시간을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로 끌어당긴다는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시공간이 합쳐진 상태로 뭐 얘가 터치펜이 하잖아. 그러면 이 지구라는 중력이 작용하는 어떤 시공간에 이 터치펜이 굴러 떨어지는 개념이래요. 나도 모르고 설명을 들어서 물어봤는데 모르겠어. 나도 물 뒤에 나오는 개념이래. 상대성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제일 신뢰 가능하다고 여기는 법칙이라고 여기는 게 과학이잖아. 근데 과학도 시간이 바뀌면서 중력 틀렸어, 만류력 틀렸어 이렇게 된다고. 가장 우리가 신뢰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연구가 반증 가능한데 사회과학은 더 반증 가능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남의 지적질을 반영하는 태도, 객관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태도입니다. 제3자의 입장. 뭐랑 구분하냐면 이거랑 구분합니다. 이거는 제2자의 태도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맥락을 고려하는 게 상대적 태도고, 객관적 태도는 나랑 너의 관점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태도에 문화 이해 태도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나오냐면 이게 비교론적 관점으로 나와요. 비교론적 관점. 기억나니? 총비상 하잖아. 총비상.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할 때 이게 객관적 태도가 비교론적 관점이고 상대적 태도가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문화 이해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제3자의 관점에서 인식한다. 사회현상이 기본사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필요성이 높은 입장입니다. 객관적 태도. 가치 중립, 가치 개입. 이거는 이 어느 단계에 뭐가 가치 개입이다, 가치 중립이다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다르게 외워보세요. 자, 양적연구인데 양적연구, 질적연구. 뭐만 다르다 그랬어. 나머지는 다 똑같죠? 뭐 문제인식, 주제 설정, 뭐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결론 수집 다 똑같지 않아. 뭐만 양적연구에 추가로 들어가. 가설 검증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질적연구는 가설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얘네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아니라고. 진기야 괜찮니? 그래서 문제인식, 주제 설정, 가설 설정할 때는 가치가 개입될까요? 가치 중립일까요? 어떤가? 내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문제인식, 주제 설정할 때, 가설 설정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연구 주제를 뭘로 삼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가설을 설정할 것인가는 당연히 개인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개입의 입장이다. 여기서 각 단계마다 이게 같이 개입 단계인지 같이 중립 단계인지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다.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연구 설계 단계는 어떨까요? 자료 수집 방법 등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양적 연구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질문집법을 사용할지, 아니면 실험법을 사용할지. 통계집단은 뭘로 통계집단이 있을지 없을지, 실험 처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 내 개인이 생각해가지고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같이 개입이고요. 같이 개입. 다음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무슨 단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같이 중립일까? 같이 개입일까? 같이 중립이다. 이거는 같이 들어가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가는 이렇게 내 생각을 했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내 주관을 배제하고 분석을 해요. 엄밀하게. 그래서 같이 중립이고.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단계. 어때? 여기 같이 중립이야, 같이 개입이야. 여기도 같이 중립이야. 여기까지 같이 중립이에요. 같이 가설 검증하고 결론 도출할 때까지 내 주관이 들어가면 돼. 내 개인 사견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 그냥 나온 대로 그대로 해석해. 그래서 같이 중립이고.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무슨 단계? 연구 결과 활용 단계는 같이 활용 개입일까 중립일까? 태우야 어떻게 생각해? 연구 결과 활용하면 같이 중립이야 개입이? 같이 개입이야? 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 수집,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제외하고는 모두 같이 개입이에요.
생각보다 같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이렇게 된다. 넘어옵니다. 여기는 뭐 피딩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따 정도 알아둡시다. 연구윤리인데 연구대상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내신은 멋지지하게 연구 대상과 관련된 윤리,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는 구분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만 지켜야 된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대상자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겠죠. 근데 사전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안 받아도 될까? 내가 대상자에게 지금 실험을 한다는 사실이 그 대상자가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을 때는 사후 동의를 받습니다. 사후 동의. 사전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 사전 사후 정보 제공. 어디 있나? 안 나오나? 여기도 유튜브 몰카 이런 거 뭐 사전 동의는 안 받죠. 몰카 한 다음에 올려도 될까요? 이게 대부분 올려보면 쿠키 파일에 깔깔깔 웃으면서 그랬군요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 나와있단 말이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사실 몰카인데 기분 나빠 있는 건 다 잘리겠지. 안 올렸겠지 당연히.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고. 그래서 대상자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올릴 때 뭐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신뢰성을 위해서 그대로 게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사생활 보호 안 된 거예요.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되고 사전은 그래서 이게 바로 쳐놨죠. 사전은 안 할 수도 있는 개념이다. 사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정보죠. 연구 과정에서는 위조는 이 용어만 하나 기억합니다. 위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위조고요. 변조는 자료가 있긴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수치로 바꾸는 게 변조야. 분석, 왜곡, 금지. 정직한 방법으로 당연히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황석 쪽이 있었고 한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후지무라 신치라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자료 조작 역사학자입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도 한반도에 비해서 좀 선사시대 역사에 대한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왜 가지고 있냐면 거기는 구석기 유전이 많이 없어요. 연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연대가 훨씬 이른 유적들이 혹은 유물들이 많이 발굴됐단 말이에요. 후지무라 신치라는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뭐만 손만 대면은 그 구석기 연도가 한 10만 년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 일본에서 되게 열광했다고. 신의 손 말하면서. 근데 나중에 너무 계속 손 댈 때마다 뭐 새로운 수십 년, 만 년씩 연도가 올라가니까 신문사에서 취재했더니 발굴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이렇게 유물 같은 걸 숨겨놓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불화로 밝혀졌던 그런 사건. 그 이후로 보셨어요? 그 이후로 원래 근데 역사학과 교수야. 역사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유물 같은 걸 원래 좀 구하기 쉬운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작됐겠죠 이거는. 그때 당시 검증의 노력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비판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뭐 논문 같은 거 발표할 때는 전부 다 한국, 중국 학자들이 가서 교차 검증했습니다. 일본 논문, 연구 논문 신뢰성이 의심된다. 다음 황구석 줄기세포 유명하죠. 줄기세포 생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별명이 만능세포다. 그래서 그 난자에다가 체세포 핵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난자가 그 배아로 자라나기 전 단계. 그러니까 그 태아로 자라나기 전 단계. 수정체 되고 나서 그 어떤 몸으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해요. 배아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는 아직 인간이 되기 전에 어떤 세포 덩어리이기 때문에 뭘로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별명이 만능세포고, 내가 팔이 잘려 그러면 내 배아 줄기세포를 복제한 다음에 팔로만 만들어서 붙여놓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줄기세포를 발명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불화로 밝혀졌습니다. 퍼포먼스 이런 것도 많이 했어. 그때 휠체어 탄 사람 보고 내가 뭐 당신을 뭐 일으켜가지고 뭐 예전처럼 춤을 출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오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거의 사이비 종교 같은 게 생겼는데, 내가 한 그 태어나기 전으로 합시다. 태어나기 전쯤 유행했던 사람이래요. 여튼 줄기세포 발명.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줄기세포 황우석이 불화를 쳤던 이유 중 하나가 난자를 많이 채취해야 되거든요.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근데 난자가 좀 구하기 힘들어.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잖아요. 여성 배란 기에 따라. 그래서 난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뭐 했냐면 자기 여성 연구원들한테 배란 유도제에 몸 많이 상한대요. 배란 유도제 같은 거 맞춰가지고 막 3개, 4개씩 난자 그 배란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막 실험하고 그렇게 했대요. 연구윤리 차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사후에. 그때 당시는 열광해가지고 아무도 막 태클 못 걸고.
그리고 춘천 표기 해야겠죠. 그런 문제. 남에서 막 뺏겨오는데 남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를 내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겠죠. 뉴턴의 다이나마이트. 뉴턴이 노벨상을 아닌데 노벨의 다이나마이트가 그런데 뉴턴 노벨의 다이나마이트죠. 노벨이 노벨상 만든 게 이게 자기 뉴턴 아니고 노벨 내가 만들어서 오타가 좀 많습니다. 노벨의 다이나마이트.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만들고 막 그 상업적으로 성공을 얻었는데 내가 실제로 이게 뭐 탄광 작업할 때 쓰라고 원래 만들었대. 근데 그 살상용 무기로 막 사용되고 하니까 실제감 느껴가지고 인류에 공헌한 사람한테 내 이름을 딴 상을 만들어라 남겨라 해서 노벨상을 만들었을 거야. 근데 프린츠 하버라는 사람이 질소 비료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인류를 기아에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뭐 있냐면 독일 과학자였거든요. 염소가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과학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었지만 얘는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독일에 기여한다면서 검수를 발견하고 독한 살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얼굴의 과학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류를 기하해서 그 구원한 존재의 동시에 대량 생산 무기를 만드는. 그래서 이런 거를 노벨이든 프린츠 하버든 내가 이런 발명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쓰일지를 고려를 하고 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연구의 윤리예요. 현재를 봅시다. 민서야. 자료 수집 및 해석을 통해 결론 도출을 수행하는 과정을 연역 도출론이라고 할까요? 맞니? 맞을까? 연역적 추론이 뭐가 연역적 추론이야? 연역적 추론이 대전대에서 개별 사건으로 가는 겁니까? 개별 사례에서 대전대로 가는 겁니까? 알아봐. 네, 맞아요. 자료 수집 및 해석을 통해 결론 도출 수행하는 과정을 연역적 추론 맞습니까? 아니지, 뭐라 그래요? 귀납적 추론이라고. 여기는 수집하잖아, 수집. 자료를 모으죠. 개별 사례를 모은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고 대세를 만들어서 개납적 추론이다. 개납적 추론. 지환아. 이제 앞에는 이제 안 들었는데 이제 수업 들었으니까 가설이 채택되면 수용되면 가설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좀 수용된다. 일반화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이게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대체로 그러하다라는 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운 거야. 가설이 수용됐잖아. 채택됐잖아. 일반화 가능한 설명이 되는 거겠죠. 현재 자 가설과 분석 결과가 불일치하여 가설을 기각한 결과가 나오면 가설 검증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지. 가설 검증 성공했다. 틀렸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가설은 틀렸다. 그래서 다시 가설을 세우겠지. 그 틀린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거는 검증이 이렇게 일반화가 안 됐으니까 수용이 안 됐으니까 수용될 수 있는 다른 가설을 다시 세우겠죠. 실패한 건 아니고요. 진기 질적 연구에서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네? 않는 거다. 양적 연구에서 법칙 발견이 목적이에요. 오랜 선지. 홍재야,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간주할까요? 가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건이 연구자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주장일지라도 경험적 증거에 검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만 받아들이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나요? 네. 아니지, 이건 무슨 태도라고 해? 완벽한 주장이야. 근데 검증되기 전까지 가설이야. 언제든지 반박을 할 수 있어.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 태도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논리적으로 완벽한 주장이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이야? 논리적으로 완벽한 주장이면 하나의 가설로. 아니 근데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그때 당시도 뉴턴의 만류력은 내부적으로 모순이 없었지. 새로운 사건이 발견되니까 모순이 발견되고 그때 당시는. 아니 논리적으로 완벽한 주장 그건 완벽한 주장 아니에요? 아니 그 아직 뭔가 새로운 사례가 추가되기 전까지는 완벽한 주장이지만 새로운 사례가 추가되면 주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언제든지 내 주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는 얘기입니다. 상대주의 태도 때문에 틀렸어요. 우연아, 지금 연구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객관적 태도가 필요합니까? 아니, 새로운 사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대. 무슨 태도야? 객관적 태도는 뭐가 키워드라고? 객관적 태도. 제 3자의 입장이 키워드다. 여기는 새로운 사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이는 무슨 태도인데? 개방적 태도겠죠. 이해 가니 따라오니 지금?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좀 힐링 파트는 아니긴 해. 근데 사실은 요새는 독특 문제가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개념들을 일단 다 맞춰야 여기서
합작하려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모의고사 기출 경향상. 이런 거가 기본이 돼 있어야 이제 독서 문제까지 볼 수 있는 거고. 1등급은 한두 문제에서 틀려도 되거든요. 독서 문제는 다 틀릴 거라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47, 46까지 1컷이 될 수 있어. 지금 이번에 48컷이었다. 한 문제 틀리면 3점짜리 하나 틀리면은 2등급이야. 1등급은 2점짜리 한 문제만 틀려야 됐어. 6모는 그랬어. 9모는 어째 될지 모르지. 2점짜리 하나는 맞죠 아니에요? 아니 뭐 2점짜리 뭐 서술형 문제 하나 틀린 거지. 이게 일반 문제 하나 틀린 거지. 도표 문제는 쉽게 나왔어 근데 좀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타임어택을 잘 풀어야 돼. 근데 이런 거는 그럼 틀리면 안 돼요. 여기는 쉽게 나온단 말이야. 예거나 자 연구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을 평가로씩 받아들이는 객관적 태도. 무슨 태도야 이건? 개방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태도라고. X. 지환아, 연구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아 이거야. 맞네. 연구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을 평가로씩 받아들이는 상대적 태도 맞아? 아니지 무슨 태도야? 개방적 태도. 맞습니다.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문제 고치려고 복붙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밑에 딴 거 고치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 증기 하나의 문화 현상의 다양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우열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성찰적 태도라고 합니까? 무슨 태도야 이건? 뭐라고? 현재 무슨 태도입니까? 우열을 평가하지 않는 거. 상대주의적 태도. 상대적 태도. 텍스. 혜윤이? 자, 결론 적용 및 대안 모색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를 최대한 배제해야 할까요? 적용 및 대안 모색. 맞니? 아닙니다. 결론 적용하는 거는 활용하는 단계잖아. 결론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는 가치 판단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라고 설명했지? 결론 도출 단계에서 가치를 배제해야지. 결론 적용 과정에서는 도출 단계에서는 가치를 배제하는데 적용 과정이잖아. 필연적으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연구 중일 때는 가치 중립, 연구 시작할 때와 끝난 후에는 가치 개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짠. 73번 예관아. 자,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일반화는 과학적 목적과 상충할 수 있을까요? 뭔 얘기일까 이게?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화라는 과학적 목적과 상충할 수 있다. 아니요. 일반화 하려면은 이게 자발적 참여라는 거는 뭔가를 다 알려줘야 주는 거야. 정보 제공을 다 해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근데 정보 제공을 다 하는 게 정보 제공을 하면은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니까. 일반화라는 목적과는 상충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이게 좀 호환인 거긴 한데. 연구 대상자가 이제 정보를 알고서 참여를 하면 이제 그렇지. 그 사람으로 한 실험은 과학적 목적이랑 좀 틀어질 수 있겠지. 아니,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경우가 있어. 일반화를 하려면 실험한 대상이 다른 일반화하는 대상들이랑 똑같은 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알려주고 하면 그렇지. 일반화 대상들이랑 그냥 다른 대상이 되는 그렇지, 그렇지.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정보 제공을 하는 것으로서 내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일반화하기 하는 목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거기에 정보 제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충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서를 봅시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실험을 진행한다는 거임. 당연히 실험 중이라는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는 힘들 수 있다. 그렇다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 사후에라도 꼭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좀 꼬아서 내 거지. 현재 연구 대상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구자는 연구의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자유롭습니까? 아니야.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동의가 났더라도 뭐 부작용 이런 거는 알려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있죠. 해설은 모르겠지. 실험 참여에 동의를 했더라도 실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제공한 이해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된 조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부작용이 있다. 75번 민서야. 자, 질문집법을 통한 자료주시 과정에서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는 것을 연구윤리에 어긋날까요? 아니야 이거 트래시 데이터랬죠. 트래시 데이터는
제외하는 게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야. 막 하지 않는다고. 네, 모든 자료 수집을 그냥 전부 다 의미 있다고 막 단순 데이터 추적하는 게 원래 의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5분 있다 봅시다. 짠. 자, 사회 구조고요. 이 단어 이게 우리가 사회 문화잖아. 사회 문화. 과목 명의. 그래서 3단원에서는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2, 4, 5단원에서 사회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여기는 이제 사회 구조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 4단원 사회 불평등, 5단원 사회 변동 이런 걸 이제 배울 건데 여기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죠. 1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사회 현상이든 문화 현상이든 간에 사회 문화 현상이죠. 사회 현상이든 문화 2, 3, 4, 5단원에서 배울 거를 어떻게 연구하냐를 배운 거야. 그래서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걸 배운 거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회 혹은 문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처음 볼 거는 사회 구조. 사회 구조. 개인과 사회를 관계를 보시다. 사회 구조란 그 건축 용어인데요. 구조라는 거는 틀입니다. 틀. 틀 딱 할 때 틀이 딱딱이잖아. 틀이라는 거는 그 이빨의 구조를 뜻하는 거다. 자, 그렇죠. 틀이잖아. 이빨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틀이죠. 틀이. 틀이 입 모양이냐? 아니 구조를 틀이라고 한다고. 형태가 틀이죠. 틀이는 이빨 모양으로 만들어낸 구조를 틀이라고 하죠. 이제 사회 구조인데 원래는 건축 용어래. 그래서 여기는 창문이 있고 여기는 기둥이 있고 여기는 뭐 벽이 있고 여기는 책상이 있고 뭐 이런 게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조는 이 공간의 건축 공간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가족 구조는 가족 구성원의 일정한 관계의 틀.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적이다, 가부장제 그러면 그 어머니가 권력이 세다, 가부장제 이렇게 됩니다. 구조라는 건축학 용어로 여러 건축자에서 따지는 틀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몽골의 계류는 가옥 안에 방이 없고 모두 집단 생활을 한대. 개인 사생활이 잘 보장이 안 되겠죠. 이거는 공동체 정신이 더 강할 거고. 기와집은 단체와 다단체든 개인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다 조금 더 개인적인 독립된 그런 사고 방식이 발달하겠다. 가옥 구조가 달라지면 가족 구조는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회 구조가 달라지면 독재 국가랑 민주주의 국가랑 사는 게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 여기 뭐 자본주의 국가랑 사회주의 국가랑 사는 게 다르잖아요. 형성 과정은 이렇게 형성 과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협동, 경쟁, 갈등 이런 걸 사회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너네는 지금 나랑 무슨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수업과 학습이라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한테 강의를 하는 거고 너네 나한테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호작용이 그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잖아. 지금 너네가 지금 2주째 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올 거죠. 그게 반복됐을 때 그게 사회적 관계가 되는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되는 거야. 나는 강사가 되고 너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굳어져서 어떤 쉽게 벗어나기 힘든 강제를 가진 틀로 작동하는 걸 사회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표에 강의가 들어가고 이것도 이런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가정한 거잖아. 너네가 지금 수강료를 납부하고 이 시간대에 똑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는 게. 그죠? 그러면 한 달 동안은 너네가 수강료를 냈으면 한 달 동안은 정해진 시간에 너네가 여기 와서 여기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치? 강의실.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얼마 뭐 협동, 경쟁, 갈등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중에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게 사회 구조로 발달한다. 이 사회적 구조의 특징 정도는 알아줄 필요가 없긴 한데 보기만 합시다. 지속성을 가져요. 오래 지속됩니다. 선지로 나오려나? 선지로 나오면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이런 거 잘 안 나온다고 대신에서만 나옵니다. 1부만 넘어갑니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죠. 시간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분류한 건데 시간적으로는 오래 지속되고요. 공간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오래 그 공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구성원이 변동되도록 사회구조 나오는 거예요. 구조화된 행동을 통해 안정적 사회구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해요. 나는 이 시간에 내가 딱 들어왔을 때 너네는 나에 대해 뭘 기대하는 거야? 강의를 하겠구나. 나는 딱 이 시간에 들어왔을 때 뭘 기대하는 거야? 너네한테 숙제를 해오겠구나. 기대도 되지 않았지만 구조화된 행동을 하지 않았군요. 여튼 미안합니다. 관계성을 가지고 특정 행위를 하도록 구속하는 거죠. 너네가 정해진 시간에 여기 와서 그 수업을 듣도록 만든 거잖아. 숙제를 안 했을 때는 서게 만든 거 이런 것도 강제성이다. 왜 손이 있고 뭐 다리가 어떻게 숙제를 안 했으니까 서는 거지. 이거는 사회가 구성원한테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거고 반대로 개인도 사회를 동동시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외부 접촉 시대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구성원도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에는 교육이라는 건 특권 계층만 가지고 있는 거였고, 근데 오늘날에는 대중교육을 받으시게 됐죠. 워낙 사회 구조가 변했다는 거죠. 교육 이런 거, 교육 제도 같은 거 구조니까요. 산업화 시대에는 농업사회, 산업화가 농업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만연해 있다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개인주의로 구조가 농업사회, 산업사회로 바뀌니까 개인의 사상도 집단주의, 개인주의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변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용어를 말아둡시다. 개인 집단 행동에 영향을 끼친 거.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 들어올 때 계단을 올라와가지고 저기 그 서희 빌딩인데요. 빌딩이 서희 빌딩 그 농협 옆쪽에 이제 2층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계단을 한 칸 올라와가지고 이제 403 그 4-3 문을 열고 딱 들어왔잖아. 근데 이쪽도 창문 저기 있거든요. 창문 저기 창문으로 그뭐 밧줄 타고 들어와가지고 혹은 창문을 망치로 깨가지고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창문을 깨고 들어오지 않고 여기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 문이 있으니까. 이 문이 너네 행동을 강제한 거죠. 구조화된 행동을 강제한 거죠. 그치? 너네가 사실은 이렇게 학교에 갈 때 이렇게 있지. 학교가 이렇게 있어. 너네 집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교실은 여기 있고 정문은 여기 있잖아. 그럼 최단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담을 띄워서 가면 되잖아. 근데 왜 담을 띄지 않고 삥 돌아가지고 정문을 한 다음에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교실로 들어가는 거야? 이 담이라는 구조가 너네 행동을 강제하고 있거든요. 이걸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좀 물리적으로 부족.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 구조화된 행동을 강제하는 거지. 교실 창문이 아니라 문으로 출입하는 얘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너네는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집단도 마찬가지야. 집단한테도 혹은 개인한테도 구조화된 행동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 관계에 대한 이론이 있다. 이거를 개인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보는 걸 사회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향을 끼친다고. 반대로 거의 영향이 없어. 그냥 사회는 이름뿐으로만 존재하는 명목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재작년에 처음 이 문구를 썼는데 그때는 그 에스파가 좀 잘 나가던 시기라가지고 민터가 이제 에스파에서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데 여기는 이게 개인이고 이게 집단이죠.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이름뿐이야. 누가 더 중요한 거야? 개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윈터가 먼저예요. 윈터가 잘 나가니까 에스파가 잘 나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윈터 개인이 잘 나갔기 때문에 꼭 에스파가 아니어도 돼. 에스파가 아니더라도 얘는 개인이 뛰어난 존재인 거죠. 바깥에 나가지고 어느 걸그룹을 가든 혹은 솔로 활동을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혹은 더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실제로에서는 에스파라는 이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윈터가 잘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카리나 옆에 있어가지고 약간 서로 이제 좀 인지도 있게 서로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윈터가 인기 있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여기는 윈터가 나가서 솔로를 해 폭삭 나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인기를 얻었던 거는 에스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죠?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는 명목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렇게 기계론적 세계관 혹은 한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한원은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부품이랑 여기 부품이랑 1대1로 교환 가능하잖아. 그래서 기계론적이에요. 기계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거는 그냥 개인들의 단순 총합에 불과하다. 사회의 의미가 크지 않다, 특별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반명령 같은 거죠. 그래서 반 전체 학생들을 단순 합을 해가지고 사람수로 나눈다. 너네 전체 성적을 더한다 그래서 따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냥 단순 합에 불과한 거죠. 끝이지. 그래서 사익, 공익이라는 거는 시그마 배웠죠, 시그마. 사익의 총합이 공익입니다. 그리고 민족성이라는 거는 개인 그 민족의 개개인의 개성을 다 총합을 한 게 민족성이야. 단순 총합에 불과한 게. 그래서 하나하나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계론적이고요. 근데 반대로 실제로 해서 어떻게 보냐, 사회가 개인 바깥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회라는 거는 개인 합 그를 초월한 무언가예요. 개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의 전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2018년 독일을 이렇게 가져갔는데 저번에 발표를 했었어요. 독일이 우리나라가 그때 독일이 몇 강이었지? 16강이었을 32강이었을 겁니다. 32강에 독일을 이겼어. 이기고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 가본인가 무슨 이상한 나라 둘이가 올라갔는데, 근데 이때 당시 독일이 그때 당시가 제일 독일이 잘 나가던 시기라 가지고 독일이 피파 랭킹 1위였던 시기예요. 그때 이때 당시 우리는 한 20몇 위권이었고, 그래서
이 독일 개개인 선수들의 연봉 총합을 우리나라 국대 연봉 총합하고 합쳐서 비교를 하면 20분의 1밖에 안 됐대 우리가. 근데 2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긴 거지. 이걸로 설명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실제로는 설명해야 되는 거지. 개개인들의 연봉은 낮지만 개개인들의 기량은 좀 낮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감독의 전략 전술. 이 18년에 누구였지? 벤투 감독. 벤투의 전략 전술, 탁월한 지도력 이런 거. 선수들 간의 협동심, 그러면 뭐 선수 간의 인간관계 이런 거. 그때 당시에 뭐 구장 상태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개개인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 1대1로. 근데 한국 팀과 독일 팀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우월할 수도 있다고. 왜? 이거 유기체 적성이야. 개개인들의 세포가 합쳐가지고 사회의 총합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고양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고양이가 여기는 고양이 꼬리, 팔, 다리, 몸통, 뭐 심장 이런 게 다 뭐야? 기계야 기계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다 뭉친다고 해서 고양이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 고양이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고양이 꼬리, 뭐 팔, 다리, 몸통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살아 움직이는 고양이가 된다고. 이제 꼬리, 몸통, 다리, 팔, 다리 이런 게 따로 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어 있는 존재지만 이걸 합치니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가 이전에 무언가를 합친 거를 초월한 무언가가 된 거지. 그래서 개인화 그 이상이야. 이렇게 봅니다. 개인은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능동적 자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문론이기 때문에 사회는 실체가 없는 거야. 이름뿐인 거죠. 그래서 개인을 더 강조하는 거고 개인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기가일상 중에 뭐랑 관련이 있겠니까? 상상론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개인 의식개성 사유진 뭐 사익이라고 중시하는 거 미시적 관점인 상상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큰 걸 보는 거잖아. 사회가 엄청 거시적 관점으로 개인보다 더 우월한 초월적인 무언가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조, 집단, 공익, 통제 이런 걸 중시하죠. 그리고 개인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야. 사회에 영향을 받는 거죠. 거시적 관점 좋아하겠죠. 기능론 가지고. 요거는 기반이 뭐냐? 사회 계약설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그냥 뭐에 불과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원래는 실체는 없어. 그냥 계약해서 만들어낸 거에 불과하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입장이 들어있습니다. 유기체설은 집단주의, 공동체주의가 유기체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이 유기체예요. 그래서 집단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뭐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사회가 그 자체로 움직이고 개인은 그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는 거죠. 사회에. 그러니까 한계는 뭐냐? 여기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 전체 이익을 동시할 수 있겠죠. 여기는 반대로 개인 희생을 정당할 수 있겠죠.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극단으로 하면 뭐냐? 그 사회 명목론이라 실제로 이거는 자유주의 기반이고 공동체주의 기반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가 사익 공익을 아예 무시하진 않아. 그냥 사익이 더 중요해, 공익이 더 중요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뭐냐 공존을 인정합니다. 사회 명목으로 또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로 교집합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익과 공익의 공존을 인정한다. 공존을 인정해. 아예 부정하지 않는다고. 아예 부정하는 건 있는다. 이게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간 거야. 극단적 개인주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공익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기는 집단이기주의, 전체주의 이런 거. 여기도 사회 전체 이익만 중요하고 개인 인생은 당연해. 개인 인생 전하고 싶어. 전체주의는 그 전체가 더 중요한 거죠. 파시즘,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 쉽죠? 여기는 어려운 게 없다. 자, 이 구조. 예거나 자 공무원 사회는 문서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과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도 해당 업무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네. 이게 사회 구조도 기준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이죠? 지속성? 지속성입니다. 맞아요. 지속성에 대한 설명에서 그러니까 안정성은 예측 가능하다. 안정성 구조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다. 특정 여기 예측 가능하다. 이게 안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속성은 오래 지속된다. 구성원이 바뀌어도 계속 된다. 그런 얘기죠. 짠. 태어나. 자,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의 행동, 가치 등이 변하고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X. 사회도 변동성을 지녔어요. 지원아. 자, 실제로는 사회 계약서를 사용 중. 실제로 사회 계약서를 사용 중 기초를 두고 있는. 아니지. 뭐에 기초를 두고 있었어? 실제로. 사회 유기체설에 영향을 받았어요. 사회 유기체설에 사회 기초를 두고 계약서에 기초를 둔 건 사회 명목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우연히 실제로 저는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꼭 도덕적이 않다고 봅니까?
그럴 수 있지. 왜? 개개인을 단순 종합한 게 아니잖아. 명목론에서는 개인들이 모이면 무조건 도덕적인 개인이면 무조건 사회가 도덕적으로 간다고 보는 거지. 리포어줘. 섞어서 나왔네요. X X. 실제론에서 도덕주의 옳다고 본다. 실제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사람이 실제론에서는 개개인의 실천을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죠. 명목론에서 이렇게 보겠죠. 개개인의 실천. 실제론에서는 집단적 차원의 뭐 사회적 차원의 뭔가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한 거야. 개개인의 실천으로 부족한 거지. 사회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 봅니다. X. 홍재야. 자, 실제로에서는 출산율 하락을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까요? 맞아. 이거는 산업사회라는 사회 구조가 중요한 거지. 사회 구조가 실제로 존재해. 실제로에서 그렇게 보겠죠.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지환이 실제로는 조선시대 양성평등을 주장한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적합할까요? 이겠죠. 이건 특이한 거죠. 조선시대는 또 양성평등을 얘기해요. 이거는 튀는 존재인데 사회가 실제에서 개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목론에서 이런 얘기를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야, 자, 명목론에서는 민족의식, 공동체의식, 사회적 분위기를 명목론에서 중시하니? 아니죠. 실제론에서 중시하고 하나 더 합니다. 자, 명목론에서는 개인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의 출신, 학교, 직업으로 상대를 판단한다고 볼까요? 이거 뭐야? 배우자의 출신, 학교, 직업 이런 게 사회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사회적인 거야. 사회적인 거. 명목론이 아니라 실제론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명목론이면은 개인의 품성 뭐 이런 거잖아. 개인의 하여튼 개인적인 거. 취미 활동, 나랑 취미가 맞네, 나랑 궁합이 맞네 이런 거 있잖아. 다 말이 잘 통하네, 사상이 일치하네 이런 걸 보겠지. 출신, 학교, 직업 되게 이게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 거. 사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론에서 볼 거예요. X. 명목론, 태훈이 명목론에서는 학원의 보유한 학원의 지도 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결정된다고 볼까요? 명목론이 아니라 실제론에서 보겠죠. 실제로에서 학원의 어떤 전통, 관습 이런 게 너네의 성적에 영향을 끼쳐서 너네 성적이 결정된다. 실제로에서 보고 이번이 명목론에서는 한 사회의 자살률은 그 사회의 결속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까요? 실제론이에요. 실제론. 좀 이따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디르켐이라는 사람을 배웠거든요. 디르켐이 쓴 책 이름이 아노미 현상이 얘기했던 그 디르켐이야. 자살론이라는 책이에요. 자살론. 무기로한 상태를 왜 얘기가 나왔냐면 자살을 분석을 했거든요. 자살이 사회가 힘들면 자살률이 높아질 거라고 봤어.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면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워졌단 말이야. 그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자살률이 떨어질 거야, 높아질 거야? 자살률이 높아졌어요. 규범이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책 이름이 그 자살론이라는 책이에요. 자살률은 그 사이의 결속력, 그러니까 규범이 없어서 이전에는 중세까지는 누가 지침을 내려줬다고? 신이 지침을 내려줬단 말이야. 자살하지 말라고. 근데 신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졌죠. 산업혁명에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대체되면서 이제 자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줄 준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물질주의 세계관에서 패배했네. 자살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사회의 결속력, 이게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해요. 이렇게는 사회 구조 영향이 크다고 보고 거시적 관점이다. 아노미 이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 명목론이 아니라 실제론입니다. X.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사회화. 사회화라고 하면 사회화는 교육이랑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여요. 그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게 사회화야. 생활 양식, 가치, 지식 등을 학습하는 거. 지금도 좀 사회화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네한테 매번 이게 수업 끝나고 이거 외워와. 여기 뭐 틀린 거 암기 테스트 해와 하는 것도 이 사회, 내 수업도 어떤 사회죠.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들고 시키는 거죠. 거기에 내가 익숙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에 내가 속한 사회에 적응하는 거. 그 사회랑 비슷해지는 게 사회화예요. 사회적 상해 적응을 위해서 하고요. 잘못 숙제를 안 하면 이렇게 세우고 잘해오면은 없는데 그냥 잘하면 진짜 내 기분이 좋겠죠. 내 기분이 좋아. 사회적 상황이 많냐. 어쨌든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숙제를 배우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생활 양식, 가치, 지식 등을 이런 걸 통해서 학습한다. 이 수업에 익숙해진다. 그런 걸 사회화라고 합니다. 교육이랑 거의 유사한 의미로 보면 돼요. 연애든 대학 생활이든 다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술 얘기 프로 듣는 데 나오잖아요. 연애도 기술이에요. 기술. 하면은 처음에
되게 남자들이 특히 그런 짓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내가 남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생각해가지고 남이 좋아할 거라 그러니까 사자한테 사슴 고기 아니 그냥 사슴한테 사자 고기를 줄 필요가 없어. 그랬다가 그걸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튼 서로 이렇게 배워야 돼. 소통을 하고 얘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얘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사회화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요. 연애관계도 좀 배우고 소통하고 익숙해져야 연애를 잘하게 되죠. 대학생활도 마찬가지, 수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평생 모든 직단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사회화는. 그리고 보상 제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숙제를 안 하면 이렇게 세우는 제재잖아. 숙제를 했을 때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보상이죠. 보상. 칭찬을 해줄게요. 제 사례와 보상의 측면은 좀 약한 것 같다. 근데 저희들이 해오십시오. 보상은 안 하지만. 자, 그리고 이 사회의 종류 중에 예기사회야, 제사회야. 옛날에 교육과정에 나는 이걸 공부를 안 해봤어요. 사회는 내가 못 본 건데 그 오답선지로 가끔씩 한 번씩 나오더라. 이전 사회를 이탈하는 게 탈사회예요. 새로운 문화관계 정하기 이미 배웠던 걸 잃어버리는 행위가 탈사회. 요거는 오답선지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있으세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나오는 거는 숙제에는 요거 두 개만 나옵니다. 제사회야, 예기사회. 제사회야는 이미 한번 사회가 됐어야 돼.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거는 제사회화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화예요. 그지? 내가 한국어를 배웠다가 이제 일본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거. 그런 걸 제사회화라고 하는 거지. 사회변동, 소득범용, 새로지 적응할 목적으로 생활현실 경험을 재습득해야 되는 재습득. 제사회화. 그래서 탈북민 적응 교육, 스마트 보험 교육 그런 게 제사회화의 자리겠죠. 다음 예기사회화. 현재는 속하지 않은 상태지만 미래에 속할 혹은 속하고 싶으니까 미리 준비해보는 거야. 그런 집단이나 그런 지위에 적응할 목적으로 미리 하는 사회를 예기사회라고 합니다. 예기는 예비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세요. 그냥 미리 기약한다는데 미리 갖추어 놓는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OT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대학교 가기 전에 몇 명 이제 그 졸업생들 와가지고 OT 막 얘기해 주는데 신입생 환영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내 때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무슨 책 찾아와라. 이런 도서관 사용하는 거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뭐 돌면서 어디 가서 벌칙고 술 마시고 그런 거 신입생 환영하면서 이 대학교 책을 빌리는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행사에 같은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학교에 익숙해지려고 만드는 거. 신병훈련은 그냥 걔가 쭉 부릅니다. 그 신병훈련을 다른 말로 그 신분 전환 교육이라고 해요. 신분 전환 교육.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엄청 불려요. 4주 가까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냥 절대 복종하는 상태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여기 군대라는 곳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고2가 듣는 입시 설명회야. 사회 할까요? 예기사회 할까요? 고2 예기사회야, 예기사회야. 아직 입시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인데 대입 당사자가 아니잖아. 곧 대입 당사자가 될 사람이죠. 곧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대학에 어떤 입시 전형이 있는가 알아보는 거. 예기사. 고3이 듣는 입시 설명이야. 뭡니까? 고3. 고3은 입시 당사자죠. 당사자가 들으면 그냥 사회하겠죠. 얘기는 미리 해야 돼. 미리. 그리고 현재 소속 집단에서 일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 구한다고 직종을 변경하는 거죠. 칼퇴하고 뭐 직장 OT에 가, MT에 가, 뭐 이런 거. 간다고 막 간다고 지금 나간다고 막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간주될 수 있죠. 이직할 직장의 신입 활용에 참가자 탈퇴. 참가자 탈퇴하면 일탈.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데 오답으로 학교 기출선지에서 배타적 개념이라고 가르치는 선지도 좀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일단은 아닌 걸로 가세요. 내가 문제 풀 때는 아닌 걸로 배웠다. 제사회와 예기사회가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신병훈련소 군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죠. 근데 이게 좀 오래 지속되는 특정 사회에 단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신병훈련은 4주 동안 걸쳐서 받잖아. 아이돌 연습 때도 아이돌 되기 위해서 되기 전까지 몇 년 걸쳐서 하잖아. 이런 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일 땐 얘도 사회화가 될 수 있어요. 예기사회인 동시에 사회화.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한 교육인 동시에 군인이 되려고 군인의 예기사회하는 거죠. 동시에 신분이잖아요. 신분. 훈련병이라는 직책이 한 달가량 지속되는 거죠. 훈련병으로서 제4회화 되는 거죠. 만약에 군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신병 훈련소에 갔다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뭔 말이야? 다시. 군인이 되기 되기 위해서 위해, 신병 훈련소에 갔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도 제4위로 카운팅을 해야 돼. 가서 신병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신병 훈련을 무슨 훈련 그 군인이 되기 위해서 신병 훈련소에 가서 신병 훈련을 받았다. 받았다는 제4회야지. 그럼 카운팅을 한번 해야 돼. 해야지. 훈련병이잖아. 훈련병. 그러니까 훈련병으로서 제4회가 된 거고 그럼 군인으로서 예비사회가 중인 거지. 아니 거의 뭐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이런 어디 있어도 제4회로 카운팅해. 문제가 좀 애매하다 그렇게 하면. 근데 제4회로 카운팅 하세요. 일단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아이돌 연습생. 근데 이게 문제 맥락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세모 치고 그냥 다른 거 다 틀리면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문제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출제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데 다른 게 좀 명확히 져야겠지. 그래서 그런 선지를 두 개 주면 나쁜 거고 선지가 문제가 좀 진짜 애매하게 된 거. 근데 그렇게 출제를 한 다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중의적 의도가 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제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거는 그냥 상황에 맞게 잘 피지컬로 풀어야 돼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중용. 마지막에 타이사에 그냥 보고 넘어가죠. 사회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기. 그 군대에서는 항상 이름 부르면은 뭐 장재영 하면 예 병장 장재영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전역한 지 돼서 한 달 됐어. 근데 교수님이 장재영 학생 일어나서 이거 발표해 볼까 하면 예 신병 병장 장재영 발표해 보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탈사회가 들된 거예요. 그지? 원래 있던 사회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게 잘 안 된 거니까. 완전 봅니다. 기간상은 계속 나온다 그랬죠. 기간상 계속 나와요. 기능론 입장에서는 사회하는 뭐 교육은 어떤 거였어? 기능론은 별명이 뭐였어요? 대가리 꽃밭이었죠. 긍정적으로만 보는 거야. 교육은 뭐야? 좋은 거야. 그지? 기능론을 싫어했다면 뭐 싫어했었어요? 어떤 것만 싫어했어? 사회 갈등만 싫어했다. 불평등도 좋아했죠. 교육도 좋은 거야. 이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에 맞는 어떤 기능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거고 사회를 적응시키는 거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뭐 재능이 있으면 의사를 할 수 있겠지. 공부를 열심히 해봐. 공부에 재능이 있구나. 계층 이동의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갈등론에서는 이 사회가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사회라는 거는 국가라는 거는 부숴야 될 대상이죠 항상. 그래서 이 사회를 지속시키게 만드는 거라서 교육은 이것도 사회 체제에 순응하게 만들어낸 가스라이팅으로 보고요. 기득권 권력 무시에 기여하는 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데 그냥 우리가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 사상을 전파하고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는 나쁜 겁니다. 한강론에서는 타자의 생각을 거운 자아산력을 생성해가는 과정 이렇게 거울자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있대 사회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에요. 상징을 부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징이 나오고 이것도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조차 아래쪽 사회화로 민서형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지식, 가치,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는 과정인가요? 맞니? 맞아? 제4회화다 X 새롭게 등장한 거잖아. 새롭게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거잖아. 이전에 아예 최초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사회가 있었다가 거기 살고 있었다가 거기 사회가 돼 있었겠지. 사회 변화가 일어났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왔네. 거기에 다시 적응해야겠네. 제4회화죠. 그럼 제4회랑 얘기사회와 사회화에 포함되는 게 그렇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좀 사회화란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회화 중에 탈사회화도 있고 그다음에 얘기사회화도 있고 대사회화도 있는 거예요. 그냥 사회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회화 안에 그냥 사회화 있고 그냥 사회화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얘기사회화를 딱 설명하는 거니까 사회화가 이것만 딱 보관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탈사회화도 사회화인데 이거는 얘기사회화에만 제사회화에만 해당되는 선지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태훈이? 그러니까 제4회화란 장래에 속한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행동에서 미리 배우고 준비하는 사회화입니까? 이거 얘기사회화라는 생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일반적 제4회화에서는 1차적 사회화 뒤에 나온 건데
제4회화에서 1차적 사회학이라고 할까요? 이 1차적 사회학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 배우는 거야. 아주 쉬운 거 1차적. 일반적 제4회화에서는 2차적 사회학이 일어나요. 제4회화잖아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배우겠죠. 이전에 배웠던 것보다 새롭게 뭔가 배우는 게 심화 개념일 거니까 1차적 사회학. 1차적 사회학은 뭐 한국말 이런 거, 기본적인 뭐 인간관계, 태도, 식사 예절 이런 거 굉장히 기초적인 거. 집안에서 가정교육 받는 거 이런 게 1차적 사회. 예건이 신병훈련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제4회화는 아니지만 예기사회화에 해당한다. 네.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줄 다 줬다. 지만이 일반적으로 제4회화 예기사회는 동시에 나타나기 힘들다? 아니죠.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돌 연습생으로서 제4회화 동시에 아이돌로서 예기사회입니다. X. 홍제. 자,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달리 사회를 통해 자아진선이 사회적 소속감이 형성된다고 봅니까? 예. 소속감은 X. 기능론, 상상론 모두 사회화를 통해 자아정체의 소유적 소속감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지. 요거는 요거의 정답, 사회화의 정. 그래서 안 나와 있네.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사회화를 통해서 소속감 뭐 이런 거, 소속 변경 안 나와 있네. 정의 중 하나일 겁니다. 달리 같아요, 달리가. 설명합니다. 모두 사회화를 통해 자아정체들이 사회적 소속감이 형성된다. 근데 사회의 목적이 사회 유지인가, 기능, 지배 집단의 착취인가, 갈등, 자연성 가정인가, 상상. 근데 이 사회화 목적, 사회화는 소속감 및 전체성 형성. 사회적 소속감. 근데 사회적 소속감이 이제 지배의 착취를 위한 거다. 갈등. 사회 유지를 위한 거다. 기능. 그런 거 있죠. X. 달리 같아요, 달리. X. 다음. 여기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다음 들어가요. 내용 짧게만 봅니다. 외우고 마칩니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기관이 있고요. 2차적 사회화기관이 있습니다. 뒤에 뭐랑 또 헷갈리냐면 여기는 아직 쉽다. 1차 집단, 2차 집단, 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 나올 거거든요. 여기는 사회화기관, 사회화기관. 여기는 아직 쉬워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 사회화기관을 비교해서 사회화 내용에 따라 1차적 사회화기관, 2차적 사회화기관이 있는데 1차적 사회화기관은 엄청 쉬운 거예요. 다 얘기해 주시고 상호작용법, 언어, 자아, 정체성, 인성 이런 걸 배우는 게 1차적 사회화기관. 가정에서 주로 합니다. 가정이랑 영유아 유치원 이런 데 엄청 기술입니다. 모국어 가르치는 영유아 유치원이 1차 사회화기관. 원초적 사회화라고 돼요. 가장 쉬운 걸 가르치는. 2차적 사회화기관은 좀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예요. 심화하네요. 그러면 어린이 유치원인데 영어 어린이 유치원이 2차적 사회기관이에요.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영어 가르치는 영어 유치원이고 2차적 사회는 전문적인 가치, 규범, 고차원적 내용, 전문 지식, 그러니까 가정 이런 거 빼고는 거의 2차적 사회기관, 후디 아동이나 성인들이 같습니다. 초등학교 당연히 어려운 거 가르치니까 2차적 사회기관. 가족, 또래 집단, 지역 사회는 보통 갓도지라고 부르는데 어렸을 때, 엄청 어렸을 때 초등학교 미만일 때 같이 놀던 혹은 같이 자라던 그때 이제 기초본적인 우리 사회 인성 이런 게 형성이 되잖아. 그런 걸 가르칠 때만 요거. 나머지 학교에서 군대 누구의 제로가 전부 다 2차적 사회기관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인격적 관계라고 하는데 다른 목적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관계가 전인격적 관계예요. 우리는 수단적 관계죠. 여기 1차적 관계, 여기 2차적 관계. 우리는 왜 만났습니까? 내가 너네를 뭐 좋아하긴 하죠. 좋아하긴 하고 너는 나를 좋아하긴 하겠지. 근데 1차적으로 뭘 위해 만난 거야 나는. 나는 왜 여기 와서 너네를 만나고 수업을 하고 있니? 돈 벌려고. 너네는 왜 왔어? 등급 올리려고. 등급 올리는 수단으로 나를 사용하는 거고 돈 벌려는 수단으로 너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뭐 수능 끝나고 와서 밥 사주는 거는 전인격적 관계지. 왜냐면은 너네 그냥 좋아서 만나려고 만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돈 벌려고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장. 너네도 등급 올리려고 만나는 중입니다. 2차적 인간관계잖아. 그래서 이 2차적 사회화 기관에서는 주로 요런 2차적 사회화 어려운 거 가르치잖아요. 지금 수능 가르치고 있죠. 이게 여기는 좀 2차적 인간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적이고 형식적이고 2차적이고 그런 거 1차적 정서적이고 여기는 사회적 인간관계가 나타나요. 갓도지 빼고 전부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자 그리고 공식적은
교육이 목적인 게 사회화가 목적이다. 사회화를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그리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거든요. 사회화가 주 목적인데 그 자체가 주 목적이고 학교 너네를 이 사회 구성원으로 양성시키. 그래서 학교도 학원이랑 좀 목적이 달라. 학원은 성적 내는 게 목적이고 학교는 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기초 상식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는 게 공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등급 올리기 위한 수능 잘 보기 위한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다. 나보자 없이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교육에 성적 올리는 면에서는 사교육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뭐 피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너 부족하니까 여기 남아서 이거 가르치고 뭐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학교의 역할이고 학원을 좀 애매한 학원을 정하긴 했는데 학원의 주 목적이 뭡니까? 너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학원은 수익 창출이 목적입니까?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고 볼 때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을 분류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교육 기능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면 공식적 사회기관인 거지. 훈련소는 그 군대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수원, 사법 연수원 이런 거예요. 로스쿨 끝나고 나서 이 법관이 되기 전에 연수원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한다는데 이런 거 이제 교육이 목적입니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교육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은밀한 사생활. 사회화는 주 목적이 아닌 기관인 거고 부수적인 사회가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사회화가 발생해요. 사회가 발생하지 않는 기관은 없다. 갓도지, 대사, 정부, 군대, 대중매체 이런 거. 대중매체 좀 비교하고요. 대중매체. 이거 책을 출판했다 책 밑줄 꺼놓고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죠, 틀려. 맞아요. 책도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비공식도 사회기관이에요. 문제 이거 밑줄 끊어놓으면 친절한 거야. 근데 여기서 비공식도 사회기관을 찾아보시려 하면서 문장으로 쭉 준 다음에 책 때문에 책이 하나 카운팅 해가지고 비공식도 사회기관 사서 이렇게 내더라.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거 기출에서 진짜 악질 같은 게맨 위에 그 약간 사람들 말하기 전에 약간 말해봅시다. 그치 거기다 거기에 잡지 넣어놓고 그런 게 많아. 특히나 사설은 엄청 많더라. 뭐 했냐 강남대성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수능이 내면 개찌라는데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다음 지위 무슨 나왔네. 설명 하나 마칩니다. 지위는 내가 이력서에 적어놓은 게 지위예요. 이력서. 내가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그게 지위야. 한 개인이 사회 속에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타인에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 이력서에 넣는 게 이거겠죠. 소개. 나는 미국 길통양입니다. 나는 뭐 멜라니아 트럼프의 남편입니다. 나는 뭐 회사를 모르겠다. 무슨 사장이고. 나는 누구의 건물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게. 그런 걸 지위라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가지는 지위. 피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이거. 귀속지위라고 하고요. 피할 수 있는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해요. 태어난 순간에 결정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선천적 자연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은 뭐야? 학생은 기속지일까요? 성취지일까요? 학생을 너네가 성취합니까? 성취지예요. 피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 학생이 안 될 수 있죠. 홈스쿨링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학생이 아닌 그 태어나가지고 학생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저개발 그래서 노인, 남성, 청소년, 귀족, 금수저 이런 거 타고나는 순간 결정되는 거. 안에 직원, 학생, 군인, 70대 초고령 사원 이런 거 정치주의를. 자, 초등학생 의무교육이지만 재택생 홈스쿨링은 초등학생 주민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